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나비 성형외과의 신동호 원장 모시고 성형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포인트인지 거기에 대한 일단 강의를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호 원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은 유방성형입니다. 최근 유방성형이든 미용 유방성형이든 유방 쪽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방성형에 대한 질의응답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보면 그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재건 목적의 유방성형도 많이 있죠.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유방 재건 쪽 수술은 아무래도 유방외과에서 암 절제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성형외과도 이제 대학병원 위주로 좀 유방 재건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나비 성형외과 신동호 원장님이 준비한 성형 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 여기에 대한 강의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강의는 유방에 관한 먼저 뭐 일반적인 얘기라도 편하게 하시죠. 네. 강의여서 네. 제가 이 성형에 관해서 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좀 가슴 성형에 관한 그것도 괜찮고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예. 그럼 본인이 이제 성형을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그 성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의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무 많이 하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수술마다 이게 장단점이 있고 한계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뭐 유방 성형 그리고 코 성형을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유방 성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인에서는 좀 확대 수술인 것 같습니다. 유방 확대술이죠? 예. 근데 유방 확대술이라는 건 사실은 보형물 사이즈로 어느 정도 신체 한계를 좀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작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환자분의 니즈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이제 코끝은 자가 연골로 수술을 하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골로 수술을 하게 되고 콧대는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높이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수술법인데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그 개인의 좀 해부학적인 구조, 뭐 피부 두께라든지 피부의 양이라든지 연골의 크기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높게 한다고 해서 높아질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억지로 작은 코에 너무 높게 하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좀 본인의 얼굴에 좀 맞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조금 티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많이 티나게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유방 같은 경우에 성형을 한다 그러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이즈를 그냥 대개는 원하는 쪽으로 해주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이제 보형물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흉곽의 크기인데요. 그 흉곽의 크기에 맞는 유방 보형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보형물마다 얼만큼 더 나올 수 있는지 그 모델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그런 사이즈 2개, 3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선택을 하시게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기술이 좀 발전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환자랑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좀 많이 했던 방법이 뭐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이제 보형물을 뭐 200cc를 넣어서 뭐 봐본다든가 300cc로 해서 봐본다든가 그래서 이제 감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모양 변화가 되는 거는 또 다르죠. 예, 그거는 굉장히 많이 변수가 있거든요. 뭐 피부 두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AI가 3D로 그 환자의 몸을 다시 재구성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뭐 환자분들한테 몇 cc를 넣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온다. 예, 그게 굉장히 이따가 좀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3D로 그 후에 뭐 300cc를 넣었을 때 이렇게 변하고 400cc를 넣었을 때 이렇게 변하고를 좀 보여드려서 좀 결정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성형을 많이 하시니까 유방성형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유방성형 상담을 오신 10명 중에 몇 분 정도가 이 사람은 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 정도면 그냥 있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성형에 집착을 하지?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거의 사실은 99%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수술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과 네. 그냥 자연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에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 뭐 확대를 제가 권유해드릴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가슴 거상을 권유할 수도 있고 뭐 지방 이식을 권유할 수도 있고 하지만 99% 정도는 저는 일단은 하면은 더 개선이 여지가 부분이 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그러면 성형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는 분들이 꽤 있죠. 저도 이제 뭐 피부과에서 가끔 이제 미용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면 살아도 될 것 같, 저렇게 그냥 지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저는 그냥 돌려보내는 쪽인데 성형외과에서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용 성형을 할 때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던데. 예, 뭐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신과 쪽 용어로는 뭐 바디 디스모피c 디스오더라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몸에서 그게 아무리 예뻐도 자기가 이제 거울을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뭔가 불만이고 성형을 해도 또 불만이고 계속 성형외과를 찾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제가 외래에서 볼 때는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외래 오실 때는 느낌이 어때요? 사실 제가 가슴 수술은 거의 저는 그냥 99%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한 부분들이 많고요. 제가 원장님을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못하게 하시는 저는 굉장히 이제 가급적이면 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를 많이 권하고 저 정도면 하면 정말 사람이 좀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저도 어찌됐든 뭐 피부 미용을 뭐 하니까 오는데 보면 본인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 바꿨고 코 바꿨고 턱 깎았고 가슴도 높인 것 같아. 그럼 저분의 바디 이미지가 과연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원장님 이전에 이제 학생 때 원장님 병원에 이제 갔을 때도 원장님께서 이제 제모를 못하게 하시고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이미지가 더 어려 보이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형을 해서 환자분이 만족을 하고 조금 더 뭐 자신감을 얻고 뭐 유방 성형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가 좀 커지고 옷 입을 맛도 나고 비키니도 예쁘게 입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저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포인트인데 뭐 그런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얼굴이 보니까 디폴트가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완전히 다 이제 흔히 말하는 풀 페이스 오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만약에 성형수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계속 하더라고요. 환자들을 보니까. 그 정도면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도 꼭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어디 가서도 하죠. 어디 가서 꼭 그냥 다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의합니다. 저도 근데 환자분들 봤을 때 이게 너무 무리하거나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의사들이 좀 쓰는 말 중에 do no harm. 그러니까 환자한테 해가 끼치는 수술이나 시술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여기서 더 나아져서 개선이 될 것 같으면 저도 수술을 오케이 하고 이제 권유하지만 너무 과하다. 이게 해도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저도 이제
안 하셔도 되지 않냐. 저는 이제 피부에서도 예를 들면 미용 쪽으로 오는 분들 같으면 10명 상담하면 한 3명 정도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는 7번 정도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다. 우리 이제 노화 쪽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형외과에서는 그러면 유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긴 뭐 정말 작아서 오시는 분이니까 커지기만 하면 만족도 높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사실 유방 수술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좀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좀 다른 수술보다 수술을 했을 때 뭐 수술은 뭐 조금 다른 뭐 눈이나 뭐 코라든지 이런 수술보다는 조금 크고 뭐 힘들 수는 있는데 만족도가 좀 높기 네. 때문에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 사회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당당해진다? 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유방 성형이 잘 된 경우라면.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얼른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옷이 타이트해지고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되면 환자분에게 좀 본인의 그 바디 이미지에 대한 그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과 상담을 권해보신 적은 없어요?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좀 수술하기 뭐 너무 과한 거를 요구하거나 제가 봤을 때 뭐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뭐 어느 정도까지만 좀 하자라든지 뭐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좀 돌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정신과를 권유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유방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유방 성형을 이제 꽤 지금 정도면 임상 사례가 꽤 되죠. 예. 네.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컴플레인율하고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가슴 수술은 그러니까 본인이 쓴 가슴 수술에서 그냥 거의 그냥 95% 이상 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하지 않는 5%는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거의 저는 가슴은 제가 컴플레인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뭐 굳이 컴플레인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 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장이라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슴은 제가 드리기 힘든 게 정말 없거든요. 그냥 굳이 뭐 얘기하자면 뭐 흉터가 좀 남았다. 근데 이제 그건 또 흉터 관리를 하고 뭐 흉터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직도 겨드랑이 쪽에서 하나요? 유륜 쪽에서 하나요? 저는 이제 주로 밑선을 제일 많이 하고요. 유륜 수술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겨드랑이. 밑선이란 건 뭐예요? 이제 유방에 이따 그건 나중에 주름. 나중에 좀 이제 자세히 강의를 좀 듣도록 할게요. 그거는. 네. 그러면 유방 말고도 다른 부분의 수술, 예를 들면 뭐 일반적으로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쌍꺼풀이라든지 코, 라이노플라스티 이런 거는 다 하시나요? 전 눈 수술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코 수술은 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하고 유방을 주로 하시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요즘에 성형외과 사람들 보니까 뭐 딱 한 가지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게 유방은 제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병원이 원래 코로 많이 계속 유명한 병원이어서 환자분들이 계속 많이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했는데 또 재밌고 환자분도 만족도가 높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두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게.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옛날에는 사실은 10년, 20년 전만 해도 원장님 한 분이 뭐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대부분 여러 개 다 가슴도 있죠. 하고 윤곽도 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 분위기는 또 그냥 한두 가지 정도 요즘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술 배우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시작을 할 때 미용 수술을 배울 때 이제 취직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요즘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는 별로 못 배우죠. 미용적인 거에 대해 배우는 게 한계가 있죠. 있죠. 임상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좀 느끼기에 요즘 기회가 예를 들어 뭐 대표 원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주로 하는 걸 가르치면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할 줄 알면 나와서 개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성형외과 가진 게 뭐 기술밖에 없죠.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수술할 기회도 없고, 근데 뭐 저는 뭐 감사하게 뭐 아버지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돼서 네. 뭐 좀 좋은 결과도 좀 있고 뭐 맞아요. 좀 근데 지금 성형외과 밖에서 개원하고 있는 분들 중에 비전문의가 훨씬 숫자가 더 많지 않나요? 예, 뭐 그러니까 진료 과목 성형외과가 다 비전문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피부과도 피부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에 통계를 본 게 뭐 3만 명 이상이 이제 비전문의가 이제 미용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인 합쳐도 뭐 5천 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4천 명, 5천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500명 정도 될 거야. 어찌됐든 그게 이제 의료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새칭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의 그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게 그 부분이죠. 소아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특히 뭐 산부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뭐 피를 워낙 많이 보는 수술도 하셨던 분이니까 몇 가지의 그 술기를 배우면 거칠지만 성형수술업계에 뛰어드는 것 같은데, 소아과도 뭐 매한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2,000명을 더 뽑으면 소아과 오픈런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 소아과 선생님들은 전문의 숫자는 뭐 2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소아의 숫자는 4분의 1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아과 개업한 선생님들, 소아과 진료를 보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주는 이유가 그중 하나가 이제 미용 성형 시장으로 다 들어와 버리죠. 왜냐하면 소아 환자 그렇게 많이 봐봐야 미용 수술 하나를 수입으로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지금 얘기했던 3만 명의 비전문의, 뭐 그분들의 수술이 결과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왜곡된 미용 시장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 없이 의사만 많이 만들어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한심한 행정가들의 생각을 깨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만 명이 다 대부분 지금 수가가 낮은 필수 의료기과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천 명을 의대를 정원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필수 의료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신동호 원장님의 유방 성형에 대한 강의를 좀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질의응답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예. 본인 소개 좀 하시죠. 예, 저는 뭐 남이성형외과 원장 신동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유방 성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유방 성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가슴 확대도 있지만, 뭐 가슴을 리프팅, 처진 가슴을 리프팅하는 수술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살이 쪘다가 빠지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뭐 유두가 커서 뭐 줄이시는 분들, 함몰 유두에서 그걸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거의 90% 이상의 수술은 한국에서는 이제 유방 확대술이어서, 오늘은 이제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술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좀 쉬운 말로 하고 좀 편하게 좀 궁금하신 부분 질의응답도 좀 받도록 하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도 보니까 그쪽을 많이 썼네요. 유방 해부학에 관한 논문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제 미로의 비너스부터. 네. 예. 일단은 가슴 성형에 앞서서 저희가 뭐 생각을 할 게, 단순히 뭐 큰 가슴이 아름다움의 가슴의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 아름다운 가슴이란 이제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여기 있는 석상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비너스 석상인데, 이제 네. 우리가 아는 이제 네. 미의 여신이죠. 네. 옛날에부터 이제 그리스와 뭐 유럽에 있는 여러 이제 미술가들이 뭐 인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조각상이라든지 미술 작품들을 많이 이제 냈는데,
우리가 뭐 아직까지도 뭐 아름답다고 예술가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황금 비율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비너스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둘레와 허리 둘레와 골반 둘레를 봤을 때 가슴 둘레랑 골반 둘레랑 거의 비슷하고 허리 둘레가 이 가슴 둘레와 골반 둘레의 한 0.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록한 허리에 볼록한 가슴, 그렇죠. 볼록한 힙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네요, 봐도. 네. 그래서 이제 그 0.7에 대해서 뭐 이제 현대인들도 좀 연구를 하고 했는데 뭐 미인 대회에 나오신 분들도 이런 세계 미인 대회에 나오신 분들의 골반과 뭐 가슴과 뭐 허리의 비율을 측정해 봤더니 또 0.7과 비슷했다. 요즘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마르지 않았나요? 허리가? 근데 이제 비율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미로의 비너스는 지금은 보면 조금 약간 풍만한, 약간 비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살 빼야 된다는 얘기 할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로 보면. 뭐 조금 지방을 비율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그로스하게 전체적인 면에서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네. 가슴 하나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가슴이 어떤 가슴인지에 대한 좀 비율이나 이런 거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술 쪽이나 미술 쪽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제 성형 수술을 했을 때 뭐 의사가 미적으로 생각할 때 아름다운 쪽으로 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라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슴 모형은 이제 반구형이고 아래쪽 이제 구형의 모양을 하고 당연히 이제 처지거나 이제 퍼진 것보다는 좀 탄력 있는 가슴을 우리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뭐 작은 가슴보다는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CST 컵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두나 유방이 완전히 가슴 모여 있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살짝 좀 바라보고. 지금 요 그림도 보면 미로의 비너스도 그러네요. 약간 바깥으로 나가 있네요. 예. 예. 이게 사실 중앙으로 가면은 뭐 제가 그런 지금 사진은 없지만 좀 보기가 조금 이렇게 안으로 몰려 있으면. 예. 중간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유두 모양이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좀 유방 모양은 좀 원추형으로 좀 솟아 있고 그다음에 유두는 당연히 이제 아래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위쪽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덜 처져 보이고 젊어 보이는 가슴이고 이제 볼륨 같은 경우에도 위와 아래가 약 55%에서 45%, 55대 45 정도로 아래 볼륨이 조금 더 있는 그리고 윗 가슴에 이제 경사 같은 경우에 직선형이나 이것보다 살짝 볼록한 모양 이런 모양의 좀 아름다운 가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형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그리고 또 어쨌든 성형이라는 게 우리가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위에 볼록이 좀 많이 나오고 조금 더 티가 나는 가슴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선호도군요. 예, 네. 조금 직선형으로 좀 떨어져서 내려오는 가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맞춰서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꺼져 있는 가슴은 좀 이제 경사도가 예 네. 안쪽으로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조금 아름다운 가슴의 기준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50대, 60대 분들도 그래서 가슴 성형을 하러 많이 찾으십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이 좀 필요하거나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분들, 뭐 당연히 가장 뭐 많게는 이제 가슴 볼륨이 좀 작으신 분들이시고, 뭐 비대칭이시거나 처지시거나, 뭐 출산 후에 모양이 변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결절형 가슴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요건 제가 좀 어려운 용어여서 조금 스킵을 했는데, 네. 가슴 유방 조직에 이제 아름다운 유방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야 되는데 유선 조직이나 유방 조직이 가운데 유두 주변에만 몰려 있는 가슴입니다. 그래서 그 유선 조직이 많이 몰려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섬유 조직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서 만지면 그러면 결절이 만져진다는 얘기인가요? 결절이 만져진다기보다 이제 약간 뭐 다른 데는 평평한데 로켓처럼 그 유두 부분만 뿅 이렇게 쏟은 이렇게 나와 있구나. 제가 요거는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안 갖고 왔어요? 예, 그건 제가 주의를 못해서 다음에 한번 또 보죠. 그렇게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을 우리가 좀 나누는 기준이 뭐 절개법도 있고 뭐 보형물이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절개법은 뒤에서 하고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우리 유방의 좀 해부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겉에 이제 피부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고 이렇게 이제 유두로 연결되어 있는 게 유선 조직입니다. 그 이제 저기 모유가 만들어지는 자리죠? 예, 맞습니다. 모유 수유를 한 조직이고 그 뒤에 이제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흔히 남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갑바가 나오는 게 요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갑바 근육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형물을 이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로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근육 아래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근육 위로 그리고 근육에 둘러싸고 있는 근막보다는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밑에. 예. 그러니까 근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근막이 들어가는 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눌 수 있고 사실 근육 밑에 들어간 것도 세분화하면은 뭐 이중평면이라고 해서 완전히 근육으로 둘러싸인 게 아닌 밑에 부분 지금 살짝 끊어져 있는데 유선 조직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근육 밑과 이제 근막 하, 뭐 이중평면과 근막 하를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맞고 해부학적으로 맞는 수술은 근막하 수술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형물이 가슴 조직이라는 게 유선 조직과 뭐 그 위에 있는 뭐 일부의 지방 조직인데 그렇죠. 근육 밑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좀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대흉근 밑에다 집어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는 방법인데 남자들이 갑바 만들기 귀찮으면 이게 이제 가슴을 튀어나오게 하는 게 이 수술이겠네요. 그러면 남자들도 하던데 이 수술? 저는 제가 이게 경험이 없어. 근데 이 보형물을 제가 가지고 온 어디 있어요? 보형물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아무튼 이제 이게 완전 구형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대흉근 밑에 넣어가지고 가슴 근육을 있게 만드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건가요? 네,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이제 뭐 브라질이나 뭐 해외에서는 뭐 근육 모양을 더 만들기 위해서 뭐 보형물도 넣고 뭐 필러도 넣고 뭐 한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자들이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저도 하는 병원도 못 봤고 그런 해달라고 하는 환자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가장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수술은 근막하 수술인데요. 근데 실제로 많이 시행하는 방법은 근육 밑 수술입니다. 얼른 들어도 근막하 수술이 어려울 것 같아. 근막하요? 사실은 더 쉽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근육을 좀 많이 건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비슷하고 그렇게 또 뭐가 더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뭐 근막하 수술이 근육을 안 건드리니까 뭐 좀 회복도 빠르고 또 회복적으로도 맞는 수술이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동양인 같은 경우에 유방 조직이 많지가 않아서 근막하로 넣게 되면 수술한 게 좀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형물 위에 좀 두께를 주기 위해서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넣는 뭐 이중평면 수술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이제 90%는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큰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피부와 유선 조직이 얇으면 보형물 경계 부위에서 비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형물을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평평하게 그렇죠. 펴지는데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중력에 따라서 조금 이동하고 살짝 주름이 미안한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실리콘입니다. 터지면 어떡해요? 요즘은 이게 한번 세게 잡아보세요. 안 이게 터져요? 네 사실 이게 세게 잡으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서워서 못 터. 요즘은 이제 그 쉘이랑 옛날에는 이제 그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형물이 이루어진 게 겉에 부분은 껍질인 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안쪽에서 충전재는 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억지로 우리가 몸에 들어갔을 때 정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터지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내구성 자체가 이거는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시브 젤이라 그래서 이게 터져도 액체가 완전한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 흘러내리거나 딴 데로 옮기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감자를 우리가 칼로 썰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이동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양이 남아 있는 형태로 요즘은 이제 보형물이 나와서 아니 전에 한번 그 저기 다우케미칼인가 이거 만든 데서 터져갖고 생겼던 문제들 전부 보상하고 했던 게 있었죠. 몇 년 됐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는 거죠. 뭐 이제 보형물 파열이 제가 0%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형물이 파열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지려면 갈비뼈나 이런 데 손상이 그냥 그 정도로 그건 뭐 엄청난 일이군요. 그 정도로 충격이 많이 가해져야지 보형물이 이제 파열이 되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파열되기는 이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꽉 쥐어서 절대 안 터집니까?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요? 아니 정말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안 터지나요? 그렇게까지 제가 해보진 않았었는데 안 사실 터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자극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뭐 그럴 일이 없죠. 가슴을 만져도 뭐 남편이 만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렇게 뭐 되게 안전하구나. 예, 아무튼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예. 생각보다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구조로 만들어졌나 봐요. 안 터지네요. 근데 너무 세게 하셔서 터지면 어떡해요. 사실은 이제 멘토 회사 제품인데 혹시 보고 있으시면은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을 때는 네. 이제 동양인의 유방 조직이 좀 적은 동양인한테서 좀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은 이제 근육 밑으로 보형물이 들어가는 방법인데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놨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중력 때문에 이제 주름이 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피부가 많이 얇게 됐는데 근막하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이 지는 부분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리플링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보형물 경계가 져서 수술한 게 티가 나는 거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사실은 뭐 유방 조직이 많지 않은 동양인한테서 가장 적합한 수술법이 이중평면 수술법이다. 그러면 약간 야인 여성이면 이게 좀 낫겠네요.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90% 정도의 동양인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가슴 조직이 좀 있으신 분들, 크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근막합 수술로 하셔도 오히려 이제 수술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하나 볼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절개 부위인데요. 크게 이제 어쨌든 유방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개를 무조건 어딘가는 해야 되겠죠.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세 가지를 모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배꼽 절개도 있는데요. 배꼽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꼽은 가슴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멀고 그다음에 이제 방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식염수 보형물을 작게 넣고 물 넣는 거구나. 예, 근데 또 이제 식염수 보형물의 문제가 이제 촉감이 좀 안 좋다는 문제와 그다음에 식염수가 디플레이션 되는 그런 물이 빠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맞아요. 사실은 거의 100명 중에 1명 의사도 수술을 하지 않는 좀 비주류적인 방법이라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는 그러니까 안전한 실리콘이 트렌드인가 봐요? 네. 요즘은 식염수 보형물은 저는 주변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분 하시는 분만 들었었는데 거의 저는 주변 의사들도 그렇고 다 실리콘 보형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절개, 이제 유방 밑선 절개, 유륜주의 절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절개를 하게 되면은 흉터가 아예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뭐 1년 지나고 하면 그게 선으로 없어지지만 그래도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어느 부위에 있을 때 안 보일까 해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데요. 일단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을 뭐 접었을 때 겨드랑이에 숨겨지게 되고, 이제 유방 밑선 같은 경우에 유방 밑선이 이제 접히기 때문에 가려지게 되고, 유륜 같은 경우에 이제 경계에 있으면 흉터가 좀 많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사실 저는 유륜주의 절개는 좀 잘 안 하고, 뭐 요즘 성형외과 의사들도 좀 잘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죠? 이제 보형물을 삽입을 할 때 유두 주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유선 분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미세하게 묻어지는 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 감염의 위협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감염이 있고 완전한 인펙션이 있고 좀 서브클리니컬 인펙션이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불편하구나. 뭔가 약간 좀 살짝 감염된 상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이제 보형물을 꺼내 보면은 거기서 박테리아가 좀 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뭐 가슴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든지 이런 수술 결과에 있어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섬유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유륜주의 절개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와 뭐 유방 밑선 절개. 그런 논리라면 유방 밑선 절개가 가장 그 세균 감염 리스크가 적겠네요. 뭐 겨드랑이도 뭐 사실은 별 차이 없나요? 그 부분에선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차이가 뭐예요? 그냥 얼른 생각할 때는 겨드랑이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흉터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요즘 또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요즘 비키니나 나시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민소매 입을 때 민소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델분들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겨드랑이에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민소매 입고 팔을 들고 뭐 이럴 때는 불편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요즘은 좀 갈수록 유방 밑선 절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수영복이든 브레이저든 뭘 가릴 수가 있네요. 네. 네. 또 이제 보형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이건 제가 좀 직접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건가요? 예, 회사가 다르고 원래 이게 좀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그건 뭐예요? 이건 그냥 보형물 받침대. 보형물 받침대. 그러면 이거를 좀 치우고. 이렇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만져보니까 하나는 약간 그 표면이 거칠고 하나는 매끄러운데 되게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얼른 느낌에는 약간 거친 게 조직이랑 잘 이렇게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게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보형물 중에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5년, 10년 전에 가장 좀 유행했던 보형물은 이제 물방울 보형물이고, 아래쪽에 이제 볼륨이 있고 위쪽은 좀 꺼져 있는 형태의 보형물 모양인데, 이건 이제 서서도 이렇게 되고 누워서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 있을 땐 동그란 가슴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볼륨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가슴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제 슬롭이 있고 밑에 이렇게 라운드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형물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보형물이 모양을 유지하려면은 껍데기가 두꺼워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껍데기가 두껍고 거칠어야 되는데, 텍스처 타입이라고 해서 거칠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보형물을 쓴 환자들 중에서 ALCL이라는 림프종이 발생된 케이스가 보고가 돼서 그 보형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쉘 때문에 네, 그게 자극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림프종이 뭐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오는 케이스가 10건도 안 될 겁니다. 10건도 안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는데 한 건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것도 그 임파종이면은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표면이 거친 보형물들이 완전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퇴출됐고요. 뭐 해외에서는 아직도 쓰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이슈에 또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이제 방출이 되고 완전 시장에서 사라졌고요. 지금 이제 보형물을 우리가 나누는 기준을 뭐 그 말씀하셨던 보형물 거칠기에 따라서 뭐 스무스 보형물 그리고 뭐 텍스처 보형물, 텍스처도 뭐 마이크로 텍스처, 매크로 텍스처로 나뉘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보형물들은 이 돌기들 사이즈가 다 10 마이크로 미만인. 지금 제가 만져도 이게 약간 다른데도 이게 스무스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되게 그 관찰력이 좋으신 게 지금 두 보형물은 살짝 거칠어 보이고 얘는 완전히 부드럽지 완전 매끄러워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보형물을 나눠 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모티바, 이쪽이 이제 세빈사에서 나온 보형물이고 여기는 멘토인데 이 두 보형물을 이렇게 좀 다르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임상에서 차이가 있나요? 하거나 수술 결과에? 우리가 이제 텍스처가 스무스 보형물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따가 제가 보형물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했는데 구형 구축 가슴 수술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구형 구축이라는 현상인데 쉽게 말해서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피막이 형성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보형물이 이제 안정화될 수 있게 피막이 형성된 건 당연한 과정인데 그 피막이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딱딱해져서 보형물이 이제 밖에서 드러나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딱딱해져서 통증이 되거나 촉감이 안 좋거나 이런 현상을 구형구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면이 살짝 거칠 때 구형구축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고 그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드러운 스무스보다는 사실 이제 어쨌든 이 지금의 분류상에서는 이 셋 다 스무스이긴 하지만 조금 좀 그 느낌이 있는 네. 그 텍스처가 좀 있는 게 외려 그 파이브로시스가 덜 생긴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환자 할 때는 주로 권하는 게 뭐예요? 근데 이제 보형물에 대해서 좀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요렇게 보형물들과 요렇게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원장님께서도 뭐 살짝 뭐 만져보시면은 네, 요거는 약간 조금 뭐랄까 딱 그냥 골프채를 비교하면 그립이 딱 잘 잡히는 느낌? 저는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에요. 네. 보면은 이제 멘토사 보형물 모티바 이제 세빈인데 멘토사 보형물에 비해서 이 모티바나 세빈 보형물이 조금 더 이제 점탄성이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쫀쫀하죠. 좀 탄력성이 있고 좀 쫀쫀하고 이 멘토 보형물은 좀 부드럽습니다. 사실은 그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근육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져지진 않아서 뭐 이런 탄성이 높은 보형물들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조금 점탄성이 있는 보형물이랑 조금 더 부드러운 보형물을 봤을 때 주름이 다르구나. 더 조금 많이 흐르는. 이게 많이 흐르고 지금 이렇게. 좀 덜 흐르네 보니까. 그래서 특정 환자분에서 뭐 예를 들어 윗 가슴의 볼륨이 많이 부족하거나 가슴이 많이 처지거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탄력성이 있고 좀 쫀쫀하고 점탄성이 좀 높은 보형물을 좀 추천하는 나이 드신 분은 편입니다. 저쪽이겠네 그러면. 좀 추천하는 편이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돼서 좀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셔서 본인들이 다 공부를 하고 오셔서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이 좀 선택하시는. 환자분이 직접 만져보고 고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형물은 좀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보형물이 지금 시장에서 실물을 다 봤으니까 이거는 아주 등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또? 요거는 이제 보형물 3마다
사이즈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이제 모양이나 사이즈가 다 정해지는군요. 예, 같은 뭐 재질이더라도 표가 있는데 뭐 모티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사이즈가 0.25 단위로 세분화가 돼서 선택의 폭이 되게 넓네요. 예, 네. 조금 더 다른 모형들보다 좀 선택의 폭이 조금 넓고 이런 평균적으로 이게 볼륨이 뒤에 나오나요? 볼륨에 대한 얘기가? 말씀하십시오. 평균적인 볼륨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사람마다 다른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 뭐 250에서 400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물보다는 비중이 좀 높으니까 250에서 400이면 한 300에서 500g 정도 무게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거의 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옛날에 그러면... 이제 다른 보형물은 그람수로도 나왔는데. 네. 예. 그럼 물이라고 치고 250에서 400이면 평균 300g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600g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고기 한 근이잖아요. 소고기도 비교해서 소고기 한 근이면 이게 되게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렇게 600g을 올려놓으면 이 척추나 이런 데 무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나이 들면?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작아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이게 하시고 나서서 무겁거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금방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대나 30대 때 했다고 쳐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지나 보니까 저는 운동도 하는 사람인데 정말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고 자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글쎄 근데 우리 몸이 네. 그 뭐 여성들 보면 뭐 40kg, 50kg, 60kg 되는데 네. 이게 기껏해야 두 개가 합쳐서 1kg도 안 되는데 그게 여기 조금 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난 그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지금 내 여기다가 600g을 두 개를 딱 올려놓는다.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얘기는 본 적은 없고 원래 선천적으로 가슴이 너무 커서 너무 처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고 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축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있으셨는데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데 이제 확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여자들 같은 경우 뭐 45kg, 50kg도 안 되는 체중인데 여기다 거의 한 600g이나 뭐 800g 정도 거의 1kg 가까운 몸을 탁 넣어놓으면 이 근육들이 그 백머슬 제 뒤쪽이 이제 뭐죠 승모근인가요? 트라페조이드 네. 머슬이죠? 예, 승모근입니다. 그쪽 근육들이 딱 받쳐주지 못하면 이렇게 좀 오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었어요.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제가 50대, 60대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은 없었나요? 이제 50대, 60대 분들도 옛날에 하셨다가 뭐 옛날 보형물들은 뭐 좀 보형물이 좀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뭐 크기가 조금 줄이고 싶거나 좀 늘리고 싶거나 하신 분들도 좀 병원에 오시는데 그분들도 뭐 다시 대부분은 다시 넣으시지 무거워서 좀 빼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뭐 좀 가슴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수술 전에 뭘 보고 어떤 과정을 좀 거치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수술 전에 뭐 유방 초음파를 하는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 초음파는 모든 병원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초음파를 하다가 뭐 가슴에 좀 혹이나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술 전에 환자의 조직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사진을 보시면 이제 겉 부분이 이제 표피하고 피하 지방. 예, 여기가 이제 피부층이고 이쪽 아래까지가 피하 지방층이고 금게 나오는 게 피하 지방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되고 중간 중간에 까맣게 구멍 뚫려 있는 게 이제 유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살짝 근육 결처럼 나 있는 게 이제 근육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흉근. 예, 대흉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고, 네. 뭐 요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2.48cm라고 이렇게 쟀었네요. 네. 요 아래를 이제 보시면은 훨씬 지금 육안적으로 봐도 이제 두꺼운 게 보입니다. 네. 여기 아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근육층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선이 많은 거죠, 이분은. 예, 유선이란 지방 조직이 많은 분이십니다. 네. 피하지방층 그리고 피부층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유선 조직까지만 쟀는데도 3.6cm가 나오고 위에 분은 2.5cm가 나오는데 이런 좀 두께를 보고 요 분은 제가 이제 근막하로 수술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 수술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막하 수술을 해도 하니까 촉감은 훨씬 좋겠네요. 촉감도 좋고 이제 모양도? 근막하 수술이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건 좀 많이 디테일한 얘기인데 근육하 수술하는 것보다는 가슴에 리프팅 효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 아, 예. 약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근육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근육 위에 들어갔을 때 어떤 피부를 늘려주는 힘이 더 좋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까이서 높여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리프팅 효과가 좋아서 원래 이제 가슴이 크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처짐도 심하신 편이어서 그런 걸 좀 맞춰서 제가 미리 수술 전에 유방 조직의 뭐 두께 같은 걸 좀 파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뭐 환자분이 뭐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보형물이 터진 거 아닌지. 사실 뭐 이렇게 뭐 하시지만 사실 터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봐드리는 거랑 그냥 말로 제가 터질 일 없어요 라고 하는 거가 환자분이 받아들이시기에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확인해 주는군요. 네. 예, 직접 보고 보형물이 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재수술인 경우에 보형물이 좀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근육 밑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근육 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피부층이 있고 뭐 지방이랑 뭐 유선 조직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고 근육층이 있고 요 아래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예, 보형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만약에 이제 보형물이 터지거나 새면은 이런 대로 이제 중간으로 삐져나오게. 예, 삐져나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참 여기서 사진을 보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 유방 수술을 이제 20대 30대 때 했다고 치면 나중에 혹시 유방암 진단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사뿐만 아니라 미국 의사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30년 동안 이제 유방 보형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유방 보형물이 있어서 실제 암이 발생하는 거에 영향을 주냐 그리고 암을 진단하는데 영향을 주냐 스크리닝하는데 문제가 되냐를 이제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전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결론이 나온 지가 꽤 돼서 아마도 이제 그게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FDA나 뭐 승인을 그러니까 발암성에 대한 거는 뭐 안전하다는 게 뭐 확정됐겠지만 검사 과정 중에 그러니까 유방암 검진 과정 중에 놓칠 개연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다 진행을 결과는 해서 이상이 없다. 예, 뭐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 좀 치밀 유방입니다. 유전적으로 치밀 유방이고 유방 조직이 굉장히 모여있고 좀 덴스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슴 수술을 오히려 했을 때 유방 검진을 하니까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이제 다른 의견도 있어서 네. 부드러워지니까 앞으로 이제 밀려 나오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니까. 예. 이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 드렸는데 환자분들과의 소통과 또 어떤 사이즈를 원하냐 그리고 저도 제가 수술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이제 3D 가상 성형입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정말 티셔츠에 부엌물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조이는 티셔츠를 입고 이제 거기다 넣어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아직도 뭐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게 저는 의사가 소통을 할 때 좀 객관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부정확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없었으니까 방법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인가요? 증강 현실 그거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증강 현실로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데 이런 이제 기계를 쓰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은 이제 컴퓨터로 보여드리는데 스크린을 보여주는군요. 네, 그거 끼고 이렇게 와서 실제로 이제 처음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좀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위가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사진이고 아래가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한 사진입니다. 별 차이 없네.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뭐 딥러닝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환자분한테 미리 어떤 보형물을 선택을 하는데 소통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수술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그걸 맞춰서 수술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처음 디자인할 때 이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늘 하던 방식의 수술을 하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수술 도중에 이 가상 나온 결과를 보고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디테일한 게 또 차이가 있나요? 수술 중에 제가 요거를 보진 않고요. 수술 전에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환자분들을 만나면 다 줄자로 일단은 다 잽니다. 흉곽 크기라든지 뭐 유두와 뭐 여기 이제 복장뼈 끝에일까 우리가 랜드마크인데 거기서 이제 길이도 재고 뭐 그래서 유두가 얼마나 처졌는지 유방이 얼마나 처졌는지도 보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사진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그 이따가 제가 뒤에 조금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뭐 이런 거리들을 다 잽니다. 뭐 유방 사이의 거리라든지 유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유두와 밑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를 제가 다 줄자로 일단은 재긴 하는데 3D에서도 한 번 더 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쪽 가슴 이제 제가 당연히 육안적으로도 흉곽이 어느 쪽에 앞으로 나와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지만 3D에서도 볼륨 차이 그리고 나와 있는 차이 같은 걸 계산을 해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넣어서 어떤 걸 넣었을 때 조금 더 비슷해질까 몇 cc 정도 차이가 날 때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는데 수술 전에 플래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아까 거리 쟀던 거 그게 이제 실제로 수술 도중에 그건 재보면서 하겠네요. 네. 아까 그 분의 시술 결과인가요? 예, 요 분이 시술이 결과고. 근데 왜 한 달 지난 것보다 1년 지났을 때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사진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브래지어를 입었을 때 업하고 가운데로 모이는 브래지어를 많이 저기 속옷을 그렇게 입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네, 그 디자인 자체가 이게 이쪽으로 몰려야지 예뻐 보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대부분의 이제 브라가 그렇게 위로 모이게. 그러니까 누드일 때는 약간 지금 이 모양이 제가 볼 때 훨씬 이제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느낌이 뭐냐면 약간 너무 과장되고 약간 혐오스럽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저는 예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달 지났을 때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이게 옷 때문에 네이 때문에 그런 거냐? 내복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가슴 골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거 선호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브라가 디자인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전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사진은 그 브레이지어 사이즈로 치면 A급, B급, C급, D급 할 때 어떤 사이즈인가 이게? 이게 컵 사이즈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A, B, C로만 알고 있는데 A보다 이전도 있습니다. A보다 이전 AA가 있고 그다음에 AAA도 있습니다. 더 작을수록 A가 많이 붙어요? 예, 요분은 AAA에서 AA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 차이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A컵 같은 경우에 가슴의 이제 밑둘레, 그러니까 작은 둘레와 가슴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의 둘레의 차가 10cm가 됐을 때 A컵이라고 합니다. 크면 클수록 이제 B컵, C컵이 되는 거군요. 2.5cm 차이로 이게 B컵, C컵, D컵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C컵, 풀 B에서 C컵 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한 거군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까지 크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더 젊은 친구들은 워낙 좀 큰 거를 좀 많이 선호해서
D컵 이렇게도 원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셔서. 그럼 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젊은 사람이 결혼 미혼이죠. 미혼인 때 이렇게 가슴 성형하고 난 다음에 수유에는 지장 없어요? 예, 전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근육 밑으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근육 밑이 아니더라도 근막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중에 유선 조직을 아예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연적인 피부 사이즈보다 이 정도면 그러면 2.5cm 가슴 둘레 2.5cm니까 A컵에서 예를 들어 C컵이면 5cm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슴 둘레 5cm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압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유선이 들어있고 위에 피부는 있고 임신하면 유선이 이제 발달해지는데 그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선이 위축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이게 전혀 없나요? 예, 그건 피부가 생각보다 좀 피부는 유연하게 늘어나게 유연해서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유를 원하면 수유에는 문제가 없다. 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라면 이제 임신을 만일에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작아지겠죠. 다시 작아지죠. 그 과정 중에 불편함은 없을까? 그래도 한 6개월은 수유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못 보셔고 오히려 이제 수유하고 나면은 좀 원래 수술을 안 하셨던 분들이 수유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몬 때문에 가슴이 많이 커졌다가 쪼그라들어서 수술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뭐 수유가 이제 기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용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기능이 아직까지 그 여성의 가슴이라는 것이 수유라는 기능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 기능에 장애가 전혀 없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연구 논문 결과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도 그냥 아예 유선 조직을 건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가슴 수술 시에 이제 뭐 고려할 사항 제가 뭐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크기인 것 같습니다. 나 뭐 A컵인데 나 B컵이 되고 싶어, C컵이 되고 싶어, D컵이 되고 싶어. 근데 이제 뭐 옛날에는 조금 경쟁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요즘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나 뭐 후기나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마치 뭐 우리 집 30평이야. 너네 집 40평 이런 것처럼 좀 뭐 D컵이 C컵보다 나은 것 같고 C컵 B컵보다 나은 것 같고 400cc를 넣으면 300cc보다 수술을 더 잘한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 환자분들이 더 똑똑해지고 좀 세련돼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좀 그러신 분들은 크기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가슴골 모양 그리고 가슴 모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 I골, Y골, UUO 이게 사실은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환자분들이 모양 갖고 얘기하는 거겠죠. 얘기를 하셔서 그렇고 사실은 이런 게 정의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제 Y골이라고 하면은 I에 비해서는 뭐 살짝 좀 Y가 퍼져 있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골이 Y에 비해서는 조금 안쪽으로 많이 모인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가슴골이 잘 모이는 가슴을 말하는 것 같고요. UU와 OO를 얘기했을 땐 UU는 좀 자연스럽게 가슴이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했을 때 OO는 이제 보형물이 좀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 UU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처지는 모양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 I와 UU를 좀 선호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흉곽의 크기입니다. 일단은 흉곽의 크기에 맞춰서 제가 보형물을 폭을 선택을 하고 보형물을 얼마나 더 몇 cc를 넣을지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당신은 가슴이 몸이 너무 가느니까 B컵 이상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환자가 D컵을 원하면 D컵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나는 이런 비합리성을 가진 환자는 아무리 성형을 하러 와도 안 해주나요? 그 컵이 제가 생각했을 때 컵이 직접적으로 사이즈랑 직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컵 얘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변화되는 거를 3D로 보면서 요거를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고 사실은 C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막연하게 뭐 크다고 생각하지만
D컵이랑 C컵이랑 어느 정도 차이인지 모르고 사실 깊게 따지고 보면은 흉곽이 큰 사람의 D컵보다 흉곽이 작은 사람의 D컵이 눈으로 봤을 땐 가슴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뭐 호리호리하고 그냥 가는 몸에 이런 게 붙어 있으니 예. 더 커 보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로서의 객관적으로 아무리 이게 기능하고 상관없는 미용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미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는 무조건 너보다 내가 더 커야 돼 뭐 이런 식의 경쟁을 붙는다는 거는 그 환자분들의 정서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아무리 뭐 우리가 미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당신은 예를 들면 요 정도 250cc가 적당해. 그리고 저기 3D로 우리가 다 보여줘도 이 정도가 보는 게 무난하지 않니? 라고 설명하는데 자기는 그냥 400cc, 500cc 넣어달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절대 안 해주고요. 네. 예, 저도 이제 너무 큰 거라서 부자연스럽고 뭐 그리고 너무 작은데 큰 게 들어가면은 피부나 이런 게 따라오지 않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그렇겠죠.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죠. 환자 피부 두께를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피부 두께가 얇은 사람들은 제가 큰 거를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면 비칠 거 아니에요. 예, 늘어나면 비치고 너무 피부도 얇고 흉곽도 작은데 큰 거라면은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좀 잘 안 보여주고 어떤 분한테 안전하게 수술이 될 수 있는 2가지 정도의 옵션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죠. 이제 흉곽의 크기 그리고 골반의 넓이도 좀 중요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몸의 굵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될 때 어느 정도 가슴이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인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다. 의사로서는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요? 그냥 아예 애초에 안 된다고 그냥 딱 예, 잘라서 얘기를. 그래도 이제 그런 문단대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오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피부과에서 이제 환자 보다가 이런 검버섯은 레이저 하면 흉깁니다 그러면 꼭 하고 흉져서 와요. 괜히 했다고. 가슴에 또 유형이 있군요. 이제 아까 좀 아까 얘기했던 그게 있구나. 예, 그 흉곽의 좀 모양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일반적인 모양도 있고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새가슴이라 그래서 네. 흉골뼈가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흉골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가슴은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오목가슴, 팩터스 스캐프텀이라고 밀려든. 이건 봤다. 예, 이렇게 말려 들어간 가슴. 네. 이건 수영 해줘야 된다는데 수유가 잘 안 돼갖고. 그리고 요거 이제 흉부외과에서 요 뼈를 펴주는 수술도 너스바라 네. 그래서 뭐 수술도 하시는데 뒤집어서 하는 수술. 예, 요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대칭인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여기에 좀 속합니다. 약하게. 그래요? 네. 그렇지. 사람이 완전히 대칭인 경우는 드물죠. 특히 약간씩 비대칭이 있죠. 예. 특히 우리 왼쪽에 심장이 있고 거의 장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대부분 보면은 왼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을 하면서 좀 보형물 크기 앞으로 좌우를 그러면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였을 때 비대칭을 좀 맞추기도 고려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사실 요 오목가슴인 경우에는 수술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새가슴에 같은 경우의 문제가 우리가 아까 전에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슴골이 얼마나 잘 모이냐 이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잘 안 보이겠네요. 새가슴이 많이 심해서 흉골뼈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바깥으로 빠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박리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지 안으로 좀 더 밀어넣어야 되겠군요. 그렇게 좀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이제 환자분들 그냥 사진인데 이렇게 아까 말씀 이런 분 정도 되면 고민스럽겠다. 여성이 이 정도면. 네. 그 뭐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흉골뼈가 좀 튀어나와 보이고 좀 벌어진 새가슴이 있고 여기 이제 비대칭 가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결절염 유방이라는 게 여기 조금 있는데요. 여기 이쪽 오른쪽 유방 보면은 유두 주변에만 유방 조직이 있고 바깥에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완전 좌우가 다르네. 예,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결정력 위반인 거, 여기는 그냥 조금 처진 가슴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비대칭을 좀 맞추기 위해서 뭐 밑선 위치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있는 섬유조직도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이쪽에는 볼륨이 더 크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크게 해서 좀 맞춰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목 가슴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오히려 이제 가슴 골이 잘 모여서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이 이제 좀 방리를 안 해도 잘 모이는 가슴이 되고 처진 가슴인 경우에도 수술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얼른 생각할 때 처진 가슴이면 이 처진 피부를 좀 당겨줘야 되지 않나요? 위로? 그냥 백으로 이게 해결이 돼요? 예, 두 가지 다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타이어를 생각을 하면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을 때는 처져 보이고 우리가 탄력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볼륨만 주고 바람만 넣어도 이게 올라가 빵빵해지는 것처럼 처진 가슴에도 그냥 보형물로 확대만 해도 유두 자체도 거의 2cm까지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또 가슴 모양 디자인 측면에서 좀 고려할 게 있는데 이것도 잠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가슴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위에 그 유방이 이루는 각도가 좀 직선일 수도 있고 좀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당연히 직선인 가슴이 좀 자연스러운데 수술을 했으니까 조금 티가 나고 싶고 옷을 입어도 좀 태가 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자연스러운 가슴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선 형태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형물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도 좀 차이를 둬서 이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금 더 탄성이 좋고 볼륨이 유지가 잘 되는 그래야지 이제 약간 볼록하게 되겠네요. 네. 그 저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고 좀 아래쪽으로 빠지는 보형물들은 좀 직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런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 가슴 골도 이렇게 잘 모여야 되지만 바깥쪽으로도 살짝 1cm 정도 조금 나온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이렇게 옆으로 그냥 귀가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면 그것도 보기 흉하죠. 사실 서양인들은 그렇게 해도 좀 예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까 우리가 비너스 상에서도 봤을 때 가슴이랑 골반이랑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슴만 이렇게 옆으로 크고 골반이 좁게 되면 이 사실은 사람이 너무 둔해 보이고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남자들도 이게 그 저기 육체미 하는 친구들 할 때 보면 하체는 부실한데 여기만 이렇게 그냥 헐크처럼 만들어 놓으면 모양이 아주 보기 흉하죠. 모든 건 이제 균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골반 크기도 고려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 부작용 이거 중요해. 이게 제가 사실은 뭐 이런 걸 하면 수술하기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를 넣을까 말까 이렇게 좀 생각도 했는데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성형외과 의사로서 그리고 수술을 만약에 받는 환자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뭐가 생길 수 있느냐에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넣었는데요. 일단 위에 있는 뭐 출혈, 감염, 뭐 장액종 이제 물이 고이고 뭐 상처가 벌어지고 저기 짓물 고이는 거죠. 네, 안에 이제 물이 고이고 이런 거는 그냥 모든 수술에 뭐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뭐 칼 대면 다 그렇죠. 일반적인 부작용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작용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하고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가슴 성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구형 구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형 구축이라는 거는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얇은 피막이 형성이 되는데 그 피막이 좀 정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져서 바깥에서 좀 섬유화가 심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만지면 그냥 어떤 아주 딱딱한 나무 껍질 만지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제 구형 구축 때문에 재수술을 해서 이제 그 캡슐 그런 피막을 벗겨보면 정말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체질적인 요인 아닌가요? 체질적인 요인도 있고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나온 게 구형 구축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테크닉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쓰는 보형물이라든지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구형 구축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예를 들어 흉 같은 경우에도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수술을 해도 무조건 당연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점유화가 많이 진행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구형 구축하고 켈로이드 체질하고 연관이 있나요?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켈로이드 체질이랑은. 켈로이드가 있으면 이 수술을 해요? 그 가슴 성형을? 왜냐면 가슴에 켈로이드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근데 흉골 쪽에는 조금 잘 생기는데 네. 밑선 쪽에는 그래도 그렇게 좀 심하게 생기신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피부과에서 환자를 보는 켈로이드를 많이 보니까 생기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브레이저 라인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밑선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일 거예요. 보면 이렇게 딱 브레이저 라인 위부터 시작해서 입술 아래거든요. 이마는 안 생기는데 턱에는 생기고. 네. 그다음에 가슴 그 브레이저 라인 위에는 생기는데 그 아래는 또 잘 안 생겨요. 그래도 이제 드물게는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구형 구축 얘기할 때 켈로이드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환자분마다 체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환자들을 보고 이제 뭐 어쨌든 흉터를 우리가 비유성 반응과 뭐 켈로이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비유성 반응처럼 조금 커지려고 하거나 했을 때 뭐 트리암시놀론 주사 같은 좀 쓰죠. 놓든지 뭐 좀 그렇게 좀 최소화해서 뭐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 뭐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것도 좀 쓰고 흉터 관리는 좀 해드리고 있고. 아무튼 다시 이제 구형 구축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 보형물보다 텍스처 보형물이 조금 저쪽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텍스처는 아닙니다. 네. 좀 적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술 평면이 근육 밑에 있을 때 뭐 근막 하나, 뭐 유선 하나 여기보다는 더 어쨌든 구형 구축도 덜 생기겠네. 그 우리가 생각한 서브클리니컬 인펙션, 그러니까 균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런 거랑 좀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근육 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좀 구형 구축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균이 이제 최소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형물을 까고 나서 제가 보형물을 까고 나서 장갑도 새로 바꿉니다. 새 장갑을 바꾸고 몇 번 저기 서클럽으로 바꾸는구나. 예, 그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도 항생제로 세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손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넣으면 이제 주변 피부에서 물론 당연히 소독을 하고 하지만 아주 일부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펀넬이라고 해서 깔때기 같이 생긴 거를 이용을 해서 기구가 따로 있군요. 예, 거기에 이제 넣어서 실제 피부와 맞닿지 않게. 그러니까 노터치라는 게 손이 안 닿는다는 얘기네요. 제 손은 최소한으로 닿는 거예요. 예, 그 환자의 피부는 아예 안 닿는 거죠. 무균적으로 완전. 네. 그렇게 하고 뭐 수술할 때 뭐 출혈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뭐 구형 구축을 예방하는 이건 알러지약입니다. 몬테루카스트 뭐 이런 류코트리엔에 작용하는 약들인데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해서 뭐 구형 구축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가장 최근 논문들 보면은 이제 모티바로 수술한 논문인데 옛날에 사실 이런 구형 구축 확률이 10%까지도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구형 구축이 됐다 그래서 뭐 생명에 지장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촉감의 문제겠네요. 촉감과 통증. 이제 이런 문제인데 뭐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피막을 제거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뭐 구형 구축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보형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피막을 제거하고 그 수술 평면을 좀 바꿔서 다시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 다 해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 하는 수술은 뭐 여러 번 하면은 불편하고 이제 한 번에 잘 끝나는 게 좋죠. 좋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요즘은 이제 1% 정도까지 구형 구축 확률이 좀 많이 낮춰졌다고 1.07%까지 낮춰졌네요. 네. 뭐 요거는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예, 사실 뭐 밑선절개도 이게 억지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흉터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좀 저희가 사진을 계속 찍게 하는데 그냥 밑선 주름에 가려져서 너무 안 보여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들어서 이렇게 보게 하고 겨드랑이 경우에도 이제 팔을 완전히 벌려서 찍게 하는데 겨드랑이는 정말 모르겠다. 거의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일자선으로 그래도 여기 비교해 보면 겨드랑이는 거의 모르겠고
여기서 한 것 같은데, 그죠? 요건가요? 것 같은데요. 요거구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찌됐든 보이네. 요거는 제가 전선이랑 몇 개만 그냥 좀 준비를 했는데, 그냥 요런 아까 좀 새 가슴이고, 좀 가슴이 벌어지고, 좀 네. 작은 가슴에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요번엔 조금 처진 가슴, 네. 에서 또 수술을 했을 때 조금 더 리프팅 되는 효과와 볼륨 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재수술인데 아마도 이제 수술을 하면서 밑선이 좀 네, 명확하지 잘못됐네. 않게 네. 되어 있고 네. 캡슐이 좀 아래까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경우에서 다시 중년 여성 분이셨는데 다시 좀 방을 만들어줘서 이렇게도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성형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비포 사진을 보면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아까 좀 말씀하셨죠. 저도 정말 이제 가슴 수술을 하러 왔을 때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일단 하면은 제가 또 만족도가 높으신 걸 알고 하니까 이런 정도면 이런 거는 본인이 샤워하고 볼 때마다 짜증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이게 다른 먼저 수술이 있었던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재수술 그죠? 이거는 보니까 수술이 이거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이쪽은 좀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네요. 그럼 양쪽 다 수술하나요? 다시? 예, 양쪽 다 수술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최신 보험물이 더 좋은 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좀 교체도 하고 모양적으로나 요즘 이제 이거 모티바 얼고노믹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뜻이 인체공학적으로 좀 설계가 돼서 이제 보형물이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중력에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 실제 가슴이 처지는 것처럼 처지게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김에 당연히 이제 좌우를 그냥 동시에 새 보형물로 바꾸고 유착이 있거나 그래서 수술이 어렵거나 특별히 그런 건 없나요?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건강하지 않는 캡슐들, 그 피막들을 제거를 하고 수술하는 게 좋아서 그 첫 수술보다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롭죠. 뭐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뭐 정상적인 첫 수술이라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가슴 크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전신마취 해야 되죠? 그냥 첫 수술, 그냥 확대 수술은 수면 마취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흔히 말하는 기관지 삽관 전신 마취를 안 해요? 네, 그 삽관 안 해도 그냥 삽관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 아파요? 환자가 아프다는 걸 모르나요? 그럼 그래? 전혀 수면 마취가 안 아파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의 차이가 근이완제를 쓰냐 안 쓰냐. 근이완제를 썼기 때문에 호흡근이 마비가 돼서 기도 삽관을 해야 되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좀 회복도 빨라서 좀 퇴원도 빠르시고 뭐 전신 마취 원하시는 분은 전신 마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냥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흉곽이니까 기관지 삭관하고 근이완제 쓰면서 할로테인이나 엠프레인 같은 걸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면 마취라 그러면 아토미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토미데이트도 안 쓰고 아토미데이트도 안 쓰고 케타마인은 너무 짧지 않아요?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이면 되겠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건강한 사람이 막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전신 마취 리스크라는 건 반드시 있으니까. 또 어쨌든 뭐 전신 마취에 따라오는 뭐 예를 들어 무기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나 폐렴에라는 리스크는 확실히 더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회복이 좀 늦어지니까 조금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수술은 제가 전신 마취 다 전신 마취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랑 캡슐이랑 피막이랑 좀 붙어 있는데 그거를 좀
박리할 때마다 근유환제를 안 쓰면 근육이 팍팍 맞다. 수축이 되니까 수축을 많이 해서 그때는 전신 마취로 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유방 성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신동 원장 모시고 다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늘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환자분들에도 얘기하고 웬만하면 생긴 대로 삽시다. 이게 이제 제 기본인데 수술을 받는 분들의 마음이라는 건 또 절박한 마음이 있겠네요. 정말 뭐 그냥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그 재근성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원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전 지식을 갖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사진을 보고 나니까 가슴 성형을 하고 난 분들이 그 전후에 대인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도 그런 면에서는 이럴 수 있겠다. 꼭 뭐 비키니를 입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만지거나 마사지하면 커질 수 있나요? 운동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저는 뭐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 좀 가끔 안타까운 게 가슴 크게 하는 크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광고 보면 뭐 부지기수로 뜨는데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좀 현 세태적으로 봤을 때 또는 SNS나 이제 광고에서 무슨 뭐 효소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살이 빠진다, 뭐 가슴에 뭘 마사지를 하고 뭘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 뭐 이런 광고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네, 뭐 이런 지하에 없습니다. 벌어지고 육가슴이 다이어트 하면서 꺼졌는데 예쁘게 할 수 있나요? 이분이 지금 보면 아까 약간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이 위에 슬롭이 이렇게 푹 꺼졌나 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 원래 컸다가 꺼지신 분들이 탄력이 좀 없어지면서 위에는 좀 볼륨이 없고 아래 볼륨만 있고 유두는 좀 처져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보형물 수술을 하면 이제 윗가슴 볼륨도 생기면서 좀 유두가 처져 보이는 부분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제 운동하면 당연히 뭐 유선은 지방 조직이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참 아이러니한 게 여성이 가슴은 풍만하기를 원하고 몸은 날씬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뜨거운 냉커피와 같은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날씬해졌다 그러면 가슴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수술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네요. 자, 우주주님, 보형이 이상 없으면 평생 살아도 괜찮은지 오래됐는데 바꿔야 되나요? 저는 사실 환자분이 모양에 뭐 걱정이 없고 모양에 불만이 없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신체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꼭 교환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뭐 유행의 트렌드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거나 뭐 사이즈를 변하게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함몰 유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함몰 유두 수술을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뭐 가슴 함몰 유두로만 찾아오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가슴 확대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교정해달라고 해서 교정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식으로 하죠? 이제 유관을 보존하는 수술법이 있고요. 유관을 보존하지 않는 수술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출산이 끝난 사람은 굳이 유관을 보존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몰 유두 때때로 나오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계속 나와 있을 수 있도록 그쪽 안쪽에 이제 유두를 잡고 있는 섬유 조직을 좀 풀어주고 잡아당기는 섬유 조직을 좀 안쪽으로 좀 싸매줘서 그게 튀어나올 수 있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률이 궁금해요. 아까 이제 부작용 발생률이 이제 문제되는 거는 결국은 그 구축이죠. 맞습니다. 1.07%라고 합니다. 가슴하고 출산 후에 문제가 없는지요?
없다는 얘기 아까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여쭤봤었죠. 실리콘 넣어도 모일 수의 지장 없고요. 축소 수술 생각해 봤는데 목 디스크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잠깐만요. 가슴이 커서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해서 축소 수술 생각해 봤는데 수술 영상 보고 포기했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가요? 출혈량이 많거나? 저는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데. 네. 어느 정도 출혈이 되나요? 가슴 축소 수술을 할 때. 그렇게 출혈이 별로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수혈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과적인 수술들, 뭐 장 수술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출산을 할 때, 네. 그런 때 출혈량에 비했을 때 전혀 비할 바가 안 돼서 그냥 링게룸 하나 달지 웬만해서는 저기 수혈은 필요성이 없다. 없습니다. 그럼 뭐 출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볼 때는 뭐 수술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이제 다 보기가 혐오스럽죠. 이게 웬만한 수술 영상 같은 거는 일반인한테 공개가 안 되는데 수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 출혈이 없다고 우리 기준으로는 의사들 기준에 수혈이 필요 없으면 출혈이 없다 그러죠. 네.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 중이라면 이거는 뭐 수술의 의학적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우리나라에 이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슴이 이제 뭐 선천적으로 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가슴이 크고 처져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되잖아요. 좀 많이 허리나 목 아파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수명이 있나요? 10년마다 교체해야 되나요? 보형물? 저는 이제 반영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좋은 게 나왔고 조금 더 모양을 개선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탄력을 잃은 가슴은 탄력감을 찾을 수가 없나요?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저한테 짚고 넘어가 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보형물을 이용을 해서 볼륨을 보충을 해서 탄력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처진 부분을 처진 부분이라는 건 이제 피부 그렇죠. 주변 조직이 늘어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줄여주면 됩니다. 리프팅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탄력감을 찾을 수 있고 사실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이겠네요. 만두김님, 자연 가슴은 누우면 옆으로 퍼지고 허리를 숙이면 아래로 유선적이 쏠리는데 수술한 가슴은 서 있든 고개를 숙이든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뭐 당연하죠.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방울 보형물 형태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텍스처 보형물들 지금 이건 이제 텍스처에 속하지 않는데 이거보다 그렇죠. 훨씬 더 거칠고 껍데기가 두꺼운 보형물들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런 이제 보형물들은 이제 아까 제가 인체공학적으로 설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중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처지는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어떤 점 탄성도를 조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날 보형물들이 조금 더 그런 게 심했을 거고. 지금은 그러면 누우면 예를 들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누우면 이렇게 되고 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면 밑으로 좀 처지고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보형물을 통한 가슴 수술의 구조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제품들이 이런 보형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옛날 보형물들은 딱딱하게 그 모양대로 집어넣은 그대로. 그다음에 남자들은 벤치프레스나 뭐 딥스 같은 운동으로 가슴을 키울 수 있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가슴을 키운다 하더라도 유방이 커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피트니스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좀 심사위원도 가고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거기 여성 선수들이 거의 한 80, 90%가 다 수술을 다 했죠. 뭐 딱 보면 그거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 워낙 근육이 딱 있고 피하 지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슴만 이렇게 있고 또 옷 그 브레이저도 되게 작은 걸로 하니까 선수용을 보면 그러면 대부분 다 했죠. 여성이 그걸 갖고 가슴을 만들지는 못하죠. 임신한 주변인들 보니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치아가 빠지고 예방수술과는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거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두김님, 켈로이드 피부인 여자분들이 수술하고 절개에서 흉터가 심해서 남던데 가슴 밑으로 절개했는데 흉터가 남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얘기는 이분이 이제 여성인가 봐요. 그죠? 예. 저도 그 리스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켈로이드성 피부라면 브레이저 라인까지니까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겠죠. 저런 경우라면 겨드랑이를 해도 켈로이드가 남을 텐데. 사실 수술 후에 관리를 좀 잘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후에 흉터 연고, 실리콘 재재 흉터 연고 통해서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이 좀 비후성 반응도 되는데 켈로이드는 되게 체질적이라서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피부과 의사입장에서 얘기하면 원래 제가 성형에 대해서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켈로이드 체질이라 그러면 저는 가슴 성형은 흉터는 각오하고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흉 남으면 또 흉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매끄럽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보니또님 켈로이드 체질인데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잘 생기는 부위가. 근데 쌍꺼풀이 전혀 안 생긴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켈로이드 체질은 몸에 칼 대는 일은 저는 생명이 걸려 있어서 가슴을 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복부를 열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여자 가슴은 크든 작든 유순이 때문에 봉긋하고 피하 조직으로 말랑말랑해서 부드러운 여성 일반 특유의 특징이 있는데 성형 가슴은 자세한 동작을 달리해도 부풀어 고정돼서 촉감이 단단해서 별로인 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구축이 온 경우에 저런 식으로 좀 단단하고 좀 딱딱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성형에 관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신동 원장이 성형외과 전문 입장에서 성형의 이제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연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성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얘기할 때 우리 신동 원장은 또 제 후배니까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은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 원장 매일 진료하세요. 쌍꺼풀 수술은 신혜식 원장이 하나요? 그랬는데. 신혜식 원장이 눈 수술은 주로 하시고 계시고요. 본인도 매일 진료하세요? 네, 저는 가끔 이제 목요일에 휴진을 할 때가 있고 요번 주는 계속 나가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목요일에 좀 쉬고 주 5일 정도. 5.5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때는 7일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슴 성형하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가? 당연히 확인 가능하죠. 직접 만지지 않아도 아까 이제 운동하시던 그 여성 바디빌더들을 보면 그렇게 운동하고 그 가슴이 유지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슴 성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슴으로 그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을 만들 수는 없죠. 이제 여성들의 근육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가슴은 이렇게 봉긋하잖아요. 네. 이게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많이 티가 나시죠. 네. 일반적인데 가슴 성형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떡해요?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초 자산이 많지 않으면 더 티가 날 확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큰 보형물을 할수록 더 티가 날 그렇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티가 나도 요즘은 아이고 티 나라고 하는 게 성형이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근데 원래 보형물이 좀 작게 넣고 그다음에 원래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B급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B급 정도면 그 날씬한 여성의 B급 정도면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사진이 어디 갔죠 이게? 백을 한번 나오나? 다른 환자분들 그냥 하셨는데 아까 이거 옷을 입고 이렇게 브레이저를 딱 그렇게 하니까 그건 뭐 너무 보이던데요?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거는 자연스럽잖아요. 아, 이렇게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네. 그냥 누드의 사진으로 보면 뭐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옷을 입으면 수술했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스러울 수는 없죠, 이거는. 정형외과 수술인데 과거 기왕약의 아간면 외과도 무슨 얘기예요? 그 양악술 같은 거 네. 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 수술력으로. 네. 그것도 과거 수술 경력은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간면 외과 같은 저것도 큰 수술이죠. 그가 이제 구강외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간면 외과, 구강외과, 그러니까 양악 수술 같은 거를 지금 OMFS, PS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좀 의료계 쪽에 계신 분 같으신데 정형외과에서 시키면 정형외과에서 왜 내가 양악 수술했는지 물어보냐 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수술 과거력을 물어보는 거겠죠, 뭐. 어떤 마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정형외과는 별 상관없지만. 나이 들어서 눈 처짐, 지방 제거, 상안검, 하안검, 어티 수술, 안면 거상술. 많이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안면 거상 수술보다 왜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많이 안 한다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눈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고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술 자체가 좀 안면 거상 수술이 조금은 상안검, 하안검보다 크니까 먼저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하시고 안면 거상 수술을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나. 안면 거상은 전신 마취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부분 마취로 다 돼요? 예, 수면 마취로.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저런 수술을 많이 하시나 봐요. 하안검, 상안검 수술이요? 예, 어느 날 겨울에 이제 보통 우리가 11월 달에 골프가 끝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멤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듬해 봄에 만나면 눈이 땡그레져 있어. 이게 눈이 처졌던 분들이 만났더니 눈이 땡그레져 있어요. 그래서 했는지 알죠, 이제.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상안검, 하안검 수술, 안면 거상 수술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수술이니까 좀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니까 제 주변에 제가 이제 레귤러하게 골프 치는 멤버가 한 4대 팀이 있는데 뭐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왜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마누라가 끌고 가서 그냥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만져보고 나서 고르는 보형물이 선택이 달라지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뭐 또 요즘은 옛날에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뭐 넣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쵸? 네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워낙 환자분들이 똑똑해지셔서 이게 제가 환자 몸에 들어갔는데 제가 환자 고집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그 환자한테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보형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뭐 크게 엄청난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서 구형구축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회사 얘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지만
이걸로 수술한다 그래서 이거보다 막 10배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구형구출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보형물 뭐 이제 이런 팩터도 있지만 네. 수술을 하면서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런 수식들이 표준화되면서 뭐 쌍색적으로 세척을 한다든지 뭐 펀넬을 깔때기를 써서 뭐 피부에 안 닿게 해서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뭐 구형구출약을 쓴다든지 네. 출혈 최소화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구형구출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꼭 저기 보형물 자체의 성격으로만 구형구축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존슨앤존슨에서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웠을 때, 섰을 때 자연스러운 가슴 보형물이 다른가요? 결국은 저게 이제 요즘에는 다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또 보여드렸지만 뭐 탄성이 높은 보형물이 조금 덜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내려가겠네요. 점도가 낮은 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겠네. 그죠? 뭐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들어서 보면 보일 것 같아. 다르네. 그죠? 이게 확실히 더 부드럽고 잘 힘이 물렁물렁해서 선이 이렇게 주름이 잘 잡히는데 이거는 주름이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세가 변해도 모양이 덜 변하는 거고 이거는 자세가 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숙이면 앞으로 누우면 옆으로 이렇게 좀 되겠네요. 예.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들이 금방 알아들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하안금 수술이 실력을 많이 요하는 수술인가요? 부작용 때문에 눈밑 지방이 두둑한데. 지금 남자도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눈밑이 이렇게 백이아이디더라 그러죠? 예. 하안금이 어렵나요? 상안금이 어렵나요? 그거를 두 개가 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두 개가 남는 피부 제거하고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 제거하는 수술이야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상안금이나 하안금 별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족도가 높은 게 각자의 성향, 성격 차가 있나요? 저게 어려운 거죠.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이 다른 수술들은 예를 들어 뭐 정형외과 수술이라고 하면은 뼈가 부러진 걸 붙여주면 되고 기능만 살아남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수술의 결과가 뭐 OX 이런 형태로 좀 많이 가는데 성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거라 그렇죠. 0부터 10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만족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찜질방이나 뭐 이렇게 사우나 가면 이제 누드러 보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이쁘진 걸 보면 야, 너 이쁘다, 잘 됐다 그러면 되는데 친구들이 시비를 걸어.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환자가 열받아서 이제 병원 와서 따지는. 그러니까 이제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분들인데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업계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난감한 경우가 본인이 만족했어요. 근데 목욕탕 갔다 와서 따지러 오면 정말 황당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가 이렇게 시비 거는 거야. 저는 자기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여기 안 예쁜 거 아니냐, 여기 조금 다른 거 아니냐. 본인은 원래 이제 둔감했다가 근데 이게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 얼굴이나 체형이라는 게 양쪽이 완전히 같지는 않거든요. 뭐 저도 그렇죠.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는 것처럼 팔뚝뼈도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른데 그런 걸 또 조금 있을 때 몰랐다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친구들이 계속 관심 갖고 보니까 너 이거 뭐 이렇게 타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근데 되게 친구 내가 볼 때는 질투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되는데 질투해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면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인간이 좌우 대칭이면 되게 이상해요. 예전에 한번 어느 성형외과 학교에서 만나네 그런 것 같은데 장동건 씨 남자들이 뭐 대한민국 남자의 최고의 미남은 장동건 그저께 돌아가신 뭐 아랑 들어오면 서구의 최고의 미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남인데 그걸 이렇게 반을 딱 이렇게 화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왼쪽을 똑같이 복사해서 오른쪽을 붙이고 오른쪽을 똑같이 해서 왼쪽을 복사해서 그러니까 대칭으로 만들어 놨어요. 장동건 씨 같지 않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외계인 같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아름다우려면 살짝 비대칭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유방도 그렇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좌우대칭이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이게 보면은 사실 얼굴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잘 보는데 유방은 내가 뭐 다른지 사실은 수술 전에는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다 이제 흉곽도 뭐 왼쪽에 조금씩 나와 있고 유두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 유방 조직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거를 완전히 수술을 할 때 제가 좀 디자인을 하고 결정을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밑선이 어디에 갈 거냐. 요 아래쪽 라인. 예, 그 보형물이 어디에 위치를 할 거냐. 근데 그게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면 또 이상해요. 완벽하게 좌우가 똑같으면. 사실 유두 위치에 맞춰서 넣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거를 똑같이 해놓으면 더 이상하다. 네. 남자인데 모자 사이즈가 58. 58이면 저게 큰가요, 작은지 잘 모르겠네. 머리가 커 보이고 실제로 크다. 키는 180인데 몸무게를 몇천 몇 프로 운동해야 될까요? 운동에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180. 이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체중이 몇 킬로냐, 뭐 BMI가 몇이냐, 네.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 체지방률이 몇 프로고 이제 근육량이 몇 프로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근데 그 응혜요님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또래나 20대나 30대면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체지방 한 10%에서 15%대가 제일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매가 아닌가. 10에서 15%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본인이 식스팩이었을 때는 얼마였어요? 8? 저는 거의 이제 5%까지도 빼고 좀 과하게 좀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얼마면 이게 식스팩이 나타나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보통 10% 이하 정도 10% 초반대부터 좀 윤곽이 보인다고. 12대도 저는 안 보이더라고. 12대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여기 지방이 많이 껴요. 복부가. 제가 이제 한참 운동할 때가 체지방률이 12.2%까지 내가 낮춰봤는데 그리고 하고 힘을 줬는데도 그냥 불룩하게 둥그래.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PT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몸매는 식스팩 나오려고 그러면 한 5 내지 6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포기했죠. 저도 이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려고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식스팩 안 나오더라고요. 식스팩 만들려고 그러면 거의 사람 삶이 아닙니다. 12%까지 좀 굉장히 많이 하신 건데 그래도 아까워서 좀 12% 만들 때도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걸 더 어떻게 빼요?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나는 게 음식 냄새고 모든 게 다 먹고 싶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자 그러고 말았죠. 3년 6개월 전에 대장암 2기 스테이지 2A 수술하고 전번 달 제자리암 진단 또 받고 내일 수술이 있는 날인데 제자리암도 수술하고 방사선도 한다는데 보건 수술 다 하나요? 제 나이 63세 건강했으면 좋겠다. 음식도 스트레스 나는데 수술 따로 성형 따로 이 제자리암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제자리암은 피부 같은 얘기인데 저거. 좀 말씀하시는 약간 맥락을 제가 봤을 때 유방 제자리암인 게 있죠. 여기 질문이 왔다면 대장암이라고. 대장암은 끝났고 스테이지 2A가 제자리암이 또 생겼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제자리암은 방광의 상담으로 주로 방광의 제자리암이구나. 스테이지 2A. 그러면 아마 저기를 부분적으로 시스텍토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 그 부분만 드러낼 거고요. 제자리암이면 저기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광 저도 이제 빈혈과 공부 좀 했으니까 방광의 내부에 암이 생겼을 때 치료는
카시노마니 사이토면 이게 연기라 그러는 거거든요. 연기라 그러면 아마 BCG 백시네이션 치료할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쩌면 뭐 잘라내는 수술도 안 하고 큐렛이라 그래갖고 내시경 수술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암 스테이지 2A에 비하면 굉장히 수술이 쉽고 예후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광내 제자리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막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술 따로 성형 따로 뭐 방광암이면 뭐 성형할 이유가 없죠. 네. 가슴 수술하고 엎드려서 자도 되는지. 일단은 뭐 초기에는 제가 뭐 엎드려서 자는 거에 대해서 뭐 권해드리진 않겠죠. 제가 좀 봤을 때 한 3달 정도까지는 보형물이 좀 자리를 잡는 기간이라고 석 달. 생각을 해서 네. 그때까지는 또 스포츠 브라를 입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엎드려서 자면 안 자면 좋겠지만 뭐 사람이 뭐 자다 보면 또 뭐 자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래도 3달까지는 좀 참아 주심이 조심스럽게. 예. 수술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잡으세요? 그날 다른데 사실은 저는 뭐 2건 정도 이상, 그러니까 2건 초과가 되면은 부담 힘들죠.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수술마다 진짜 오래 걸리는 거는 뭐 한 건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어쨌든 가슴 같으면 오전 하나 오후 하나 그 정도 하겠네요. 네. 사람이라는 게 또 로봇가 아니니까 집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저는 뭐 성형외과든 모든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수술 일정을 잡는 게 보면 하루에 2번, 많으면 3번 잡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종일 수술한 스케줄 잡을 때 3번 잡지 대개는 1번 아니면 2번으로 끝내죠. 신 원장님 복부 어디 갔어? 복근이 있으신데 예. 탄수화물 밀가루 못 드시지 않나요? 지금은 아니죠. 복근 없죠, 이제. 아직도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가끔 지금 저기 얼마야? 체지방률이? 제가 혹시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아직 복근 남아 있어요? 힘 줘봐요. 다 있네. 빨리빨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많이 항상 뭐 거의 뭐 10% 이하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리고 제 식사를 하면 거의 2년을 닭가슴살 뭐 그 GI 수치 낮은 고구마 현미 이렇게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이 아닙니다. 네, 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현미나 이제 고구마 같은 게 조금 더 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좀 조절을 해서 주로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저지방.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 체질이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뭐 10위까지는 안 되고요. 조영구 씨도 이제 가끔 방송할 때 만나서 물어보면 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그거 유지하고 사는 건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영구 씨는 식스팩을 만들고 찍었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이제 한번 50. 뭐 다시 한번 아니요 절대로 너무 삶이 너무 피폐해져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성형외과 수술하는 사람이 켈로이드면 성형외과 따로 하는 조치가 있나요? 저는 다시 한번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켈로이드 체질은 유전이에요. 유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흉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뭐 켈로이드 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낫죠. 저는 뭐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면 점 하나도 안 뺍니다. 그냥 사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성형외과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 수술에 흉이 크게 남을 수 있는 체질이다. 안 하는 게 좋겠죠. 신 원장님 피부 관리 뭐 하시나요? 얼굴에 뭐 바르세요? 저는 비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피부과 원장님 앞에서 아니 본인이 이렇게 하는 말씀을 관리 드리기 그렇고 직접 화장품도 많이 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뭐 저는 제
피부 지로는 화장품이나 이런 거 지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습이랑 네.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저도 뭐 사실 귀찮고 뭐 요즘 밖에 나갈 일도 없어서 자외선 차단 잘 안 하긴 하는데 네. 보습도 보습제도 사실은 어떻게 뭐 이것저것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게 피부에 자극이 돼서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습제만 이제 쓰고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효과를 좀 받고 좋아한 게 사실 여드름 치료도 네. 원장님께 받았을 때 이것도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원장님께서 사실은 여드름 치료를 어디 하러 가면은 뭐 PDT니 뭐 프락셀까지 시키고 뭐 엄청 뭘 많이 시키는데 막상 낫지는 않고 결국에는 약 먹고 약 바르는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제일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뭐 별로 이게 이득이 돈이 안 돼. 그냥 약 처방전 하나밖에 안 네.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있어서 깨끗해졌는데 그런 레티노이드 계열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좋아지죠.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먹는 약도 이제 몇 달 먹어서 피부도 많이 좋아졌었고 또 그냥 조금 계속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좀 피부가 이제 지성에서는 좀 나이가 들면서 건조-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런 게 없어져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네. 옛날에 뭐 그런 뭐 디페린, 에피디오길, 디페린, 뭐 스티바이 이런 네, 것도 맞아요. 제가 많이 좀 섞어서 네. 수분 크림에 섞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게 그 사실은 뭐 저는 저기 신동 원장 아버지도 알고 사모님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엄마 피부를 닮아서 기분 좋아요. 아빠 피부는 되게 안 좋아요. 아마 제가 이런 피부과나 이런 거 관리를 안 했으면 그쪽으로 저는 갈 확률이 아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를 엄마 피가 있어서 좀 피부가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초기에 여드름 났을 때 빨리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졌을 때 약 먹었으면 흉이 남는데 초기에 약을 먹고 바르고 해서 빨리 좋아진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보습제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하염없이 오늘은 11시까지 그냥 신동 원장이랑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신동 원장이랑 하루 종일 11시까지 그냥 갑시다. 성형 상담하면서. 자, 피부과 상담도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 질문 주세요. 네. 유방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건 수술 이걸 이제 보건 수술이라고 그러죠? 예, 뭐 재건 수술, 재건 수술 그러죠? 잠깐만요. 예. 너무 크게 하면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고 들었어요. A급이 C급은 불가능한지요? 이게 일반적인 확대랑 유방 수술, 재건 수술할 때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유방암을 제거를 할 때 보통 이제 전절제를 하고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건 수술 필요 없죠. 그거는 부분 절제를 할 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보건 수술이 있긴 한데 저희가 뭐 일반적인 보형물을 뭐 크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가 조직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아서 근데 뭐 또 다르게 저희가 주변에 있는 유방 조직들을 이렇게 왜냐면 한쪽만 꺼지니까 네. 지금 저 용어는 뭐 글랜듈러 플랩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 피판을 돌리는구나. 만들어서 돌려서 그 부분을 좀 채워주거나 아니면 가슴이 원래 많이 컸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같이 축소를 해서 맞춰준다든가 이제 그런 수술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거는 전절제술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전절제술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피부가 얇으면은 보형물을 큰 거를 못 넣는 예, 거죠. 못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절제를 할 때 지방층 유선 조직까지 통으로 다 제거를 합니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예, 생존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얇아져서 보형물을 큰 거를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급이 C급이 안 되겠구나 예. 그러면. 그래서 바로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는 좀 작은 거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큰 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직 확장기라는 거를 쓰는데요. 그 물백 넣어서 이렇게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 예, 예. 조그만 물백을 넣어서 뭐 이제 일주일마다 몇 cc씩 넣으면서 좀 부풀어 올려서 피부를 좀 확장한 다음에. 늘린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좀 안정화되면은 크게. 이제 피부가 안정화돼서 많이 충분히 늘어나면은 확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남자와 여자가 만족도가 높은 성형이 각각 다른가요? 저는 원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많고 좀 둔감하시고 그냥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수술별이라기보다 좀 관심 있는 수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유방 수술은
남자는 안 할 거고. 남자들도 그 여유증인가요? 그 예, 여성이 가이네코마스터 있을 때는 하고 나면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냥 유선 조직이 다 긁어내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네. 유선 조직을 직접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평하게 제거가 안 돼서 지방 흡입을 해서 좀 이제 울퉁불퉁하고 조금 이렇게 얇게 직접 절제를 얇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 흡입이랑 같이 해서 지방도 제거하고 지방 흡입으로 뭐 유선 조직도 조금 제거하고 지방도 제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 유선 조직은 좀 지방 흡입으로는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직접 이제 넣어야 되는군요. 큐렛을 넣어서 긁어야 되는군요. 남자들이 성형에 대한 결과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어떤 골프 친구들 이렇게 눈 수술하고 온 다음에 상안금, 눈밑 지방 제거, 그다음에 모발 이식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볼 때 늘 보던 얼굴이라서 별 차이는 모르겠는데 본인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계속 거울들 보시고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좀 기준도 높고 좀 까다롭죠. 예. 네. 여성들이 아무래도 훨씬 미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죠. 얼굴 성형보다 체형 성형이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매를 변화시키는 지방을 빼는 성형도 궁금한데 지방을 빼도 다시 살이 찔 수 있나요? 지방을 주사로 빼거나 수술로 빼는 건 효과적인지. 지방 흡입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쉬운 환자분의 몸을 다루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쉬운 성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력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체형 성형이 더 힘듭니다. 가슴 수술이라든지 지방 흡입이라든지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하는 공간이 더 넓고 그 범위가 더 넓고 그다음에 작은 절개선에 큰 벽을 리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공간을 보기 위해서 계속 힘을 줘야 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시스턴트가 하지 않나요? 그거는 본인이 하면서 해야 되나요? 제 어시스트가 도와주더라도 제가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흡입했을 때도 뭐 흡입 기계 자체도 무겁고 그리고 뭐 범위 자체도 넓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방을 빼도 다시 살이 찔 수 있나요? 이제 당연히 살이 찌면은 이 세상에 살을 빼가지고 한 부위에 살을 빼는 거는 없는데요. 살을 빼면은 몸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고 살이 찌면 전체적으로 찌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도 살이 찌면 그 부위도 찌는데 많이 먹으면 또 찌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은 지방 세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위는 찌는 능력을 좀 상실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방이 낄 자리가 없어진 거죠. 예. 거기다 아예 그거를 지방 세포를 0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미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찌더라도 그 부위는 덜 찌는 거죠. 주사로 빼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지방 녹이는 주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가 효과가 있나요? 그게 지방을 용해시켜가지고 주변에 좀 흡수시켜서 없애는 방법인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자리 갈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다시 운동해야 되지 않아요? 운동을 하거나 이제 지방 흡입을 하거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흡입을 단순히 살 빼는 게 아니라 좀 몸을 조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을 뺄 때는 우리가 가슴이나 이제 골반이나 엉덩이나 여기는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살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팔뚝이나 이제 배나 허벅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흡입은 내가 원치 않는 부위에 살을 빼고 원하는 부위는 냅둔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원하는 부위에 지방 이식도 해주고 내가 지금 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딱 드네. 정말 운동에는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12인데 10이면 이렇게 배가 나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근데 지방 흡입이 또 한계가 우리가 그 지방 흡입을 할 때 내장을 건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막 위에서 그러니까 복직근보다도 위에서 지방층만 빼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 지방이라는 거는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사이사이에도 다 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장 지방이 나온 건 또
아니 이게 두껍잖아요, 이거 봐요. 그건 이제 피하지방. 피하지방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달리기도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방 녹이는 주사는 한번 녹기는 녹아요, 그죠? 네. 녹기는 녹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지방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질 않아요. 순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녹이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나 엑서사이즈를 하시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지방 제거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두 분 다 훈훈하시니 성형은 고민해 본 적이 없지 않으신가요? 환자들 마음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뭐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신원장님 얘기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이제 뭐 저한테 관리하는 게 좀 있어서 네. 저도 어쨌든 뭐 옛날에도 방송도 뭐 하고 뭐 네. 기회가 돼서 뭐 촬영도 했고 외모에 좀 관심이 의사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성형외과를 전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미용에 대해서 둔한 사람들은 이거 웬만하면 생긴 대로 사세요. 그게 답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그리고 또 제가 좀 가끔은 다른 병원에 또 갑니다. 돌아다니면서. 친구한테? 친구 아닌 데들을 일부러 또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가서 환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환자로 뭐 리프팅도 받아보고 뭐 제모도 받아보고 뭐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그냥 원장이 좀 개인적으로 뭐 그쵸. 관리하고 이러면은 좀 직원들이 불편하죠. 직원들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진료하시는지 좀 또 보고 뭐제 관리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 원장은 보면 확실히 미용에 대해 관심이 있고 패션에 대한 감각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장애가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삽시다가 이제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뭐 관심 있는 분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 성형이든 미용이든 관심 있는 환자분들에게 어느 선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성형을 하면 그 얼굴이 타인에게 비칠 때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해할 수도 있다. 불편하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큰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뭐 하여튼 가볍게 한 듯 안 한 듯 되게 이쁘진 것 같은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가 제가 보는 가장 잘된 성형수술이라고 봐요. 요즘에는 보면 표 안 나려면 왜 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폐경이후 주사성 여드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그건 체질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이 주사성 여드름이라는 게. 폐경 이후에 여드름 난다는 건 이분이 이제 직접 글을 올리셨죠. 이게 체질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고 바르는 약을 쓰고 어느 정도 좋아지면 먹는 약은 조절해서 줄이지만 바르는 약은 지속적으로 발라야 됩니다. 왜 자꾸 반복되느냐? 네, 체질적인 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신 원장님 피부과 시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제모 말고 또 있나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최근에 뭐 한 건 제모랑 뭐 리프팅. 리프팅도 해보시는구나. 네. 결혼한 아들이 얼굴에 여드름 같은데 모낭염하고 여드름은요 대한민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거하고 상관없고요. 체질적으로 생기는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드름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진 다음에는 바르는 약 계속 바르셔야 돼요. 신 원장님 의대생 때 하루 최대 몇 시간 공부했는지 인기과 전문의 따신 거 보면 의과 대학에서 탑티어였던 것 같은데 그럼 맞습니다. 탑티어는 맞는데 몇 시간 공부했어요?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의 사실 시험 전날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한 10몇 시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본 적은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뭐에 몰두해가지고 막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밑지방수술 1년 차 아직도 지르르한 이상 감각이 있다. 야 정말 이거 정말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
가슴도 그렇고 뭐 코도 그렇고 모든 수술이 일단은 뭐 절개가 들어가면은 조금만 이제 신경이 다시 자라날 시간이 필요하니까 1년인데 예, 1년이면 거의 다 회복된다고 보지 않나요? 예, 저도 환자분 설명할 때 1년까지는 뭐 찌릿찌릿하거나 간질간질하거나 그게 뭐 신경이 좀 자라나는 기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통은 1년 정도면은 회복이 거의 다 되는데 네. 조금 좀 그렇게 눈밑 지방자피 치료해서 그 감각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경우에는? 저는 아직 1년이시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기다리시고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습제 못 쓰는지 브랜드가 궁금한가 봐요. 네, 피지오겔. 피지오겔. 네, 뭐 피부과에서도 많이 처방하는 거죠. 네, 성형외과에서 복부성 식스팩 성형 수술 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병원장님께서. 네, 제가 그걸 하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생명이 걸린 수술도 수술 때 눕기 싫어가지고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깔끔하게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아마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주베룩 볼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뭐 어떤 거예요, 저게? 주베룩이라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뭐 주사인데요. PLA 성분이어서 PLA? 네, 녹는 뭐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그 성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좀 염증 반응을 좀 일으켜서 콜라제네시스를 생겨서 뭐 우리가 필러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건데요.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베룩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조금 더 분자량이 큰 게 볼륨이고 좀 작은 게 그냥 주베룩인데 그냥 작은 거는 피부 좀 좋아지라고 피부 이제 진피층의 콜라겐 좀 더 두꺼워지라고 네. 진피층에 주사를 하게 되고요. 네.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볼륨이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 뭐 팔자 부위에 필러 대신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필러가 들어갈 수 있는 볼륨을 줄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알루로닉산을 같이 넣는 거네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도 있고 이제 주 성분은 PLA여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있으니까 그것도 섞여 있거든요. 맞습니다. 섞여 있는데 폴리락틱 액시드구나. 네. 초반에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로 볼륨을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흡수가 되니까 PLA가 거기 남아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콜라겐 생성을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작용으로 당연히 결절 생길 수 있죠. 결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부작용은 모든 일에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잘 된 경우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옆집 사는 친구가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주식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어떤 필러를 집어넣거나 그럴 때는 신중해야 된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항상 생길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유증 가이네코마스티아 수술 받았는데 가슴에 힘주면 약간의 함몰이 있고 아직까지 유두 쪽 감각이 20-30밖에 안 돌아왔다. 내 피부가 안에 있는 듯한 이상 감각이 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제 함몰이 있는 거는 조금 유선 조직을 제거를 하면서 뭐 좀 많이 된 건가요? 얕은 지방층까지 좀 많이 제거가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뭐 해결을 하려면 그쪽에 지방 이식을 좀 하면은 다시 채워주면 해결할 수 있고 감각이 20-30 정도만 돌아온 거는 사실 4-5년 되셨다고 하니까 뭐 시간 지나면 조금씩은 더 돌아오실 거지만 뭐 쉽지 않겠네요. 완전히 뭐 100%까지 돌아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이어트 하시나 요즘 말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7kg 뺐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 하느라고 몸무게가 92kg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래서
한 석 달 만에 7kg 빼서 지금 85 평상 체중으로 되돌아왔죠. 예. 그래서 이제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다 해결됐습니다. 운동 다시 꾸준하게 해야죠. 예. 요즘 제가 지금 BMI는 한 13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순간의 방심이 금방 살이 찌더라고요. 여드름은 안 나지만 피지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솝티놀까지 먹지 마시고요. 그냥 크리오신 바르시면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 어디를 많이 쓰나요? 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요거는 어떤 수술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네.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있고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는 수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안면 윤곽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 예, 전신 마취 그 숨쉬는 기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신 마취로 하시는 분도 있고 수면 마취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종류에 따라 좀 병원마다 다를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열에 9은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눈 수술, 뭐 코 수술, 뭐 리프팅 수술 이런 거는 수면 마취로 하니까 지방 흡입도 이제 수면 마취로 하고 네. 그래서 거의 90%는 수면 마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방 흡입 얘기 꽤 질문이 많은데 제가 본 환자들 저한테도 가끔 오니까 정말 지방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갈밭처럼 돼버린 경우도 복부가 여성인데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두 개야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얕은 층까지 너무 지방을 많이 긁어낸 거죠. 뽑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지방이 많았던 경우, 너무 살이 쪘던 경우나 아니면 이제 출산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탄력이 없어서 그 안쪽에 지방이 없어져도 빤빤하게 되지가 않고 흐늘흐늘하게 되고 지금 나는 이분은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이것 때문에 피부가 답답하니까 온 것 같은데 지방 흡입을 해야 될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BMI 언론 계산에도 뭐 20 안팎인데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의사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뭘 뺄 게 있어서 뺐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피부하고 머슬이 어데이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긁어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부작용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공의 효과적인 시술이 궁금합니다. V비면 홍조의 효과가 있나요? 일시적인가요? 반영응량? 일시적입니다. 네. 홍조는 뭘 해도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돼요. 모공의 효과적인 시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 없애는 약을 먹고 바르셔야 됩니다. 먹고 바르고 피지가 컨트롤 된 다음에 아이콘이라든지 스타롭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레이저를 반복하면 한 30, 40% 정도 좋아져요. 그리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쌍수를 하셨나요? 제가 쌍수하게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더라고요. 없었거든요. 눈 처지시는 거예요? 쌍꺼풀 생겨요. 예. 피부가 얇아지시니까. 네. 네. 그냥 생긴 거예요. 이게 한 게 아니라. 늙어서 생긴 쌍꺼풀이에요, 그냥. 그런 일도 있나 봐요? 이제 피부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네. 그 일부 부위에는 이제 볼륨 디플리션이 지방이 빠지죠. 예, 빠지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나이 들어서 생긴 겁니다. 자기 개발 같은 건 언제 하시나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저는 원장님 보면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저는 요즘 피곤해서 예전처럼 운동도 많이 못하고 네. 좀 계속 그런데 사실 공부는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냥 매주 그냥 논문도 몇 개씩 계속 읽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냥 찾아보고 네. 뭐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하면서 그냥 중간에 환자 없을 때 또 뭐 해서 계속 하는 것 같고 뭐 제가 조금 수술을 하는데 뭐 이건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다른 자기 개발은 제가 조금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꾸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은 퇴근해서 너무 피곤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개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업무 영역에서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 개발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업무 영역하고 상관없는데 가끔 곁다리를 하는 거는 저 나름으로는 그게 내 평생의 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분야라서 살짝 이제 뭐 잠깐 나갔다 외출하고 오는 정도로 하는 거지. 꼭 그건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퐁퐁퐁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다만 너무 피곤한데 또 다른 욕심을 내다 보면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쉬는 게 최고예요. 푹 주무시고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복건경 수술, 저도 환자들 꽤 많이 오는데 켈로이드나 하이퍼트로픽스가 꽤 많이 오거든요. 성형외과에서만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흉터 치료를 하는 게 보면은 뭐 주사 치료, 뭐 레이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거나 좀 심한 거는 흉터 성형술이라고 해서 뭐 흉터를 결국에는 스카리비전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원장님도 흉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흉터 성형술이라고 해서 흉터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들고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개념이라서 흉터 성형술을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이퍼트로피스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골골 싹 도려내고 잘 꼬매면 하이퍼트로피스카는 잘 안 생기잖아요. 네. 예. 왜냐면 이제 되게 그 가증식성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맹장 수술한다. 물론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잘 꼬매려고 그러지만 그 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분야까지만 열심히 하고 피부 꼬매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깔끔하게 꾸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성형외과에서 한번 도려내고 예쁘게 다시 꼬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드름 치료는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가장 돈을 적게 쓰고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레이저요? 돈 제일 많이 쓰고 효과는 별로입니다. 압출 치료 잘못하면 흉 남습니다. 스케일링 돈 들인 거에 비한 거는 약보다 못합니다. 효과가. 제가 자꾸 여드름 환자들한테 약을 먹고 약을 바르세요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부작용이 남고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돈을 적게 들이니 환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코스트 베니핏을 따지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왜 자꾸 레이저를 해라 그러고 왜 자꾸 스케일링 하라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용 동기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꼭 스케일링을 해야 되고 꼭 압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 먹고 약 바른다고 100% 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최소 한 2달 내지 3달 정도의 약 먹고 약 바른 노력을 성실히 한 다음에도 남아있는, 사라지지 않는 여드름은 그때는 뭐 스케일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은 하면 분명히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충치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근데 피부에 스킨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피부에 좋은 영향이 있나요? 좋은 영향이 뭐가 있겠어요? 멀쩡한 피부 왜 스케일링 합니까? 피부의 스케일링은 여드름 치료를 할 목적으로 개발된 거고 네이밍이 따온 거죠. 치과에서. 저 스케일링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제일 지었냐? 이재한 피부과 할 때 이재한 선생님들이 셋이서 만든 치과에서 스케일링 할 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듯이 피부에 여드름 치료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왜 하냐고요. 치과의 스케일링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피부의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질병이 있는 사람, 특히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하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나는 사람들은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본 치료 원칙입니다.
실 리프팅이 팔자주름의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셨어요? 예, 개선이 되죠. 어느 정도 좋아져요? 뭐 일단은 뭐 바로 봤을 때는 개선이 많이 돼요. 네. 이제 물리적으로 당겨버리니까 네. 개선이 되는데 실 리프팅의 한계는 녹는 실이기 때문에 네. 몇 달 지나면 이제 다시 좀 돌아온다. 그런 단점. 안 녹는 실을 하면 그러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안 녹는 실을 했는데 잘못되면 이제 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하면서 쓰는 실 중에 대표적으로 안 녹는 실이 뭐 나일론이죠. 뭐 이제 이런 실이 있는데 그런 실도 시간이 지나면 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 나이들은 처지죠. 고무줄 처지듯이.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잘 안 쓰는데 코 수술을 할 때 그냥 안쪽에 뭐 연골 같은데 고정할 때 나일론 같은 걸로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 수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안 녹는 실로 아마 해도 이게 장력이 못 버텨가지고 시간 몇 달 지나고 하면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실 리프팅의 보통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3달 정도 지나면 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석 달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새 모셨으니까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환자를 볼 때 경험했던 일인데 코끝에 염증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쓰고 드레싱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코 수술을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코 수술하셨어요? 그렇게 했대요. 네. 그리고 아무리 드레싱을 해도 항생제 쓰고 낫지를 않아요. 근데 약간 스킨에 이제 그 피부에 괴사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실리콘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코 수술할 때 여기 앞에 뭐 패딩 같은 걸 자가 지방 같은 걸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코랑 가슴을 이렇게 하니까 네. 옛날 코 수술 방식 제가 몇 년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20년 됐죠. 예, 아마 20년, 25년 뭐 그 정도 수술 전에는 L자형 실리콘이라 그래서 이런 모양의 실리콘을 넣었습니다. 코에 코 끝까지 실리콘이 넣는 식으로 수술을 했고 아니 여기가 그냥 뾰족하게 예. 그 우리가 저기 아이스 깨키 그 스틱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술을 그러니까 코 끝까지 실리콘을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피부가 실리콘을 이기냐 아니면 실리콘이 피부를 이기냐 이렇게 돼서 실리콘이 피부를 이기면 뚫고 나오는 거고 근데 피부가 약해지면 뚫고 나오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코끝이 다 처지거나 이렇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콧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코끝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있을 때 조직이 약해지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뚫고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끝은 무조건 연골로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 그 위 콧대만 실리콘을 요즘에 여기만 그럼 실리콘 넣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코가 보면 위에 딱딱한 그 뼈가 있고 밑에는 연골로 돼 있잖아요. 예. 어디까지 실리콘이 들어가요? 연골도 이제 2개가 있는데 뭐 날개 연골이 있고 뭐 위에 달려 있는 연골이 있는데 위에 달려 있는 연골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끝은 다 연골로만. 어디 연골? 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재료 수술할 때마다 다른데 귀 연골을 쓸 수도 있고 코 안에 이제 비중격 연골이라 그래서 코 사이에 구멍 사이에 있는 연골 3층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거를 쓸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갈비뼈에 달려 있는 늑연골을 쓸 수도 있고. 갈비까지. 예.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늑연골,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면역 반응이 안 되게 처리를 해서 상품으로 나온 게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기증 늑연골 쓸 수도 있고, 네. 이제 재료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진명강님 정말 예리한 질문했어요. 신 원장님, 성형외과 의사들은 가족한테는 절대 수술 안 시킨다는데 정말인가요? 그건 네 이제 누구라고 말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아버님 신예재 원장님은 그냥 가족들도 다 하셨었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고 하니까 이게 가족들 맨날 봐야 되고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가족들이 이제는 안 하고 싶다. 근데 뭐 저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딴 가족들이. 병원 가서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안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합니다. 예, 가족한테도 그냥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뭐 저희 가족은 그냥 그러면 제가 그냥 좀 노골적으로 대놓고 물어볼게요.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네. 응. 근데 이제 부인 될 사람이 유방성형을 한 것 같아. 네. 괜찮아요? 해서 예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수술이 잘못돼 있어. 그럼 본인이 재수술 해줄 거예요? 좀 쉽지 않은.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마음에 아주 들어 결혼할 생각이 딱 들었어요. 다 마음에 들어. 뭐 여러 가지 성격도 좋고,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것 같아. 응? 가슴 성형을 한 것 같은데 영 짝짝이도 잘 못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마음에 안 들어. 야, 그거 내가 손 봐줄게. 라고 하실 수 있나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의 차이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성형한 게 너무 티가 난다. 그러면 저는 제 배우자의 결혼할 생각에서 조금 한 발 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저랑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 번 하는 걸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럼 다른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 왜 하냐 이런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래서 성형 하시는 분들한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예전에는 제가 성형외과 있으면 뭐 아는 친구들 바로 이 친구 한번 가보세요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서너 군데 가보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환자하고 의사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환자, 똑같은 뭐 쌍꺼풀 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무조건 찾아갈 것도 없고 또 방송에서 봤다고 무조건 찾아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또 여러분이 소개받은 사람들 해서 한 3군데 정도는 발품을 팔아라. 직접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의사 면접을 좀 봐라. 저 사람한테 나를 맡겨도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러고 하라라고 나는 권해요. 예. 기본적으로 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좋고. 제가 권하는 방식이 어때요? 저도 한 뭐 3-4군데 정도는 좀 가서 좀 본인이 맞는 원장님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참 병원이 지금 마취과 선생님 계세요? 전신 마취 있으실 때만. 전문의 선생님은 그때만 모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프로포폴이나 케타만 있을 때는 마취 간호사만, 마취 간호사만 있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것도 꼭 확인하라 그러거든요. 마취 전문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때는 마취 전문의가 전신 마취를 할 때 반드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집도인은 수술 필드만 보기 때문에 이 환자의 바이탈 같은 거는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챙겨줘야 되죠. 그런 게 좋죠. 근데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알기는 다 알죠. 사실 마취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호흡 억제, 그리고 기도 확보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지만 알면 거의 대부분 뭐 좀 저희가 어쨌든 수술을 하면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산소 포화들을 재고 혈압을 이렇게 재고하는데 그게 조금 떨어졌을 때도 거의 대부분은 기도 확보만 좀 잘 해주면은 다 괜찮거든요. 기도 확보는 인투베이션 하나요? 인투베이션까지 안 가고 그냥 저어 스러스트, 헤드 틸트 뭐 이렇게 턱을 좀 벌려서 들어서 이제 기도를 좀만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금방 그게 돼서 뭐. 자, 성형외과는 피지낭종 제거 시술 안 하죠? 하지 않나요? 환자 오면? 원래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피지낭종 제거도 하고 외과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미용하는 병원은 잘 안. 사실 저는 그냥 재밌어서 오시면은 그냥 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좀 했었는데 아마도 안 하는 곳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안 한다는 게 그게 좀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안 하다 버렸던 특히 뭐 대형 병원에 저야 뭐 이제 개인 병원이 제가
뭐 어떤 수술이나 이렇게 할 때 제가 판단을 내려서 하지만 뭐 큰 병원에 가가지고 와서 피진낭종을 한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제가 봤을 때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피부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진낭종 정도면 피부과 대학병원에 가서 받으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화상 형태 멜라닌 발라도 착색에 도움이 될까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화상 형태는 가만두는 게 회복되는데 제일 좋습니다. 괜히 멜라닌 발라서 자극 줄 필요 없습니다. 자, 입술 필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하는 뿌띠 시술 중에 입술 필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예.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좀 입술 상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일단은 뭐 볼륨이 없는 것보다는 이 볼륨이 있는 게 좀 어려 보이고 좀 매력적인 입술로 보이고, 그다음에 입꼬리 끝 같은 경우에는 좀 처져 있는 것보다 살짝 입꼬리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게 사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혈관이나 이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필러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한 부분이 이제 코나 뭐 미간, 그다음에 팔자 이런 데는 혈관에 침범을 해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 나쁘면 눈에 한 4분의 1이 실명될 수도 있죠. 눈 주변에서는. 그래서 저는 거의 아예 지금 여기 미간은 아예 필러를 안 하거든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입술 필러는 그런 부분은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부위고,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녹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괜찮아요. 제가 입술 필러 하신 분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른 문제로 병원에 피부과 갔는데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벌전 된 거. 요즘 시체말로 큐 입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큐. 큐? 큐 이렇게 할 때 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술이 이렇게 큐 입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학을 이벌전 맞죠? 외반이 맞습니다. 된 같이 돼 있는 경우를 보는데 저게 이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원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미적인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은 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봤을 때 이거 뭐 연예인 제시 몰라요. 굉장히 입술이 좀 두껍고 조금 이렇게 좀 미국스러운 그런 좀 스타일이신 분이 있는데 입술 좀 두꺼우세요. 이제 뭐 그렇게 입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은 이제 그냥 원래 자기 피부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필러를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확인된 건 아니고 그 정도 되려면 아마 맞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 되려면 맞았을 텐데, 네, 그렇게 좀 두꺼운 입술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원하니까. 그럼 해줘요, 그렇게? 그렇게 해드려야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의사면 내 전문 영역이 있는데 그건 이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환자가 나는 그게 이뻐요. 그러면 해주는 게 맞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하냐고 하면은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좀 덜 하고 나가면 요구는 또 딴 데가 제대로 안 해줬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실 거니까. 아예 안 보지 않아요? 그런 환자랑 나랑 인연이 아니니까 안 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그 인연은 제가 이제 환자가 왔다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 정도 시술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냐는 얘기죠. 그 가능한 범위니까 저는 그래. 이게 미적인 거니까 본인만 만족하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게 그런 게 생각이 나랑 많이 다르구나. 그게 있습니다. 제가 입술은 이제 필러라는 거는 리버시버로 하니까 다시 시간 지나면 녹으니까. 시간 지나면 녹고 다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코나 뭐 가슴 이런 건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저희 병원에 들어왔을 때보다 나갔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그게 더 내가 해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맞춰주려고 좀 관점이 다르네. 근데 코 수술 이런 거는 제 의견이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자고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왜 이거밖에 안 높였냐, 이게 더 높여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코를 봤을 때 라인이라고 하죠. 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라인. 옛날에는 좀 서양을 많이 따라가려고 해서 버선 코라 그래서 버선신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코를 좀 선호를 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조금 직선형, 좀 더 자연스러운 코를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버선형이 심한 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해드려야죠. 제가 그게 조금 덜 이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사성 피부염으로 수란트라와 먹는 약 계속 먹고 있는데 먹는 약은 오래 먹으면 간에 안 좋죠. 예. 먹는 약은 1년에 한 4개월 이내. 그러니까 먹고 발라서 좋아지면 먹는 약은 줄여서 끊고요. 수란트라는 계속 바르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무슨 얘기예요?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제가. 지금 늙었죠.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아랑드롱이라고 우리 시대 최고의 미남 배우입니다. 아랑드롱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세대 차이가 있죠. 우리 시대 때는 아랑드롱. 이 시대 때 미국에서는 드카프리오인가요? 그러면 최고 미남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예. 지금 연배에서 제일 유명한 남자 배우 잘생겼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티모시 달톤? 아니요. 제가 풀네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배우는 티모시 살라메? 프랑스계 캐나다인. 거기 되게 좀 노래 잘하는 친구. 그러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좀 잘생겼어요. 우리 때 아랑드롱은 이제 누구냐면 아랑드롱은 수식이 항상 붙어요. 미남 배우 아랑드롱이에요. 그 정도로 잘생긴데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의 20대부터 그 사진들이 쭉 유명한 배우니까 나오죠. 60세까지는 정말 미남이더라고요. 근데 뇌출혈 수술을 받고 건강이 되게 악화된 상태에서 2019년도에 어떤 특별상을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사진을 보고서는 83세죠. 그러니까 83세 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언론에 노출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더 고통스러워지기 전에는 나는 안락사를 선택하겠다. 그러고선 스위스로 주거지를 옮겼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가족들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미남 배우였습니다. 정말 연기도 좋고 저는 아랑드롱 영화를 젊었을 때 저같이 영화 안 보는 사람도 봤으니까요. 워낙 연기도 좋고 잘생기고 우리 시대 최고의 미남이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랑드롱. 그 뒤에 저도 이제 60 이상 세상을 살았으니까 아랑드롱도 봤고 드카프리오도 보고 한국에서는 장동건 씨도 보고 그러지만 아랑드롱 같이 잘생긴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랑드롱 여기 어릴 때 칼자국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좀 이제 어두운 불량 청소년 같은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참 나이 들어도 멋있었던 배우였습니다. 아프기 전까지. 다리 습진이 많이 가려운가요? 가니까 습진이 항염증제, 항히스타민제 처방 주셨는데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바르는 스테로이드가 혈당 올리지는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바르시면 돼요. 먹는 약은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데 바르는 약은 스테로이드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에 습진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대개는 보면 목욕 습관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더군다나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원래 건조해져서 습진도 잘 생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목욕하는 게 되게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거친 목욕 수건을 쓰고 그다음에 목욕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5분 이내 간단하게 샤워 끝내고 손으로만 씻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은 스테로이드를 쓰고 먹는 약은 항히스타민제 정도만 쓰시면 돼요. 피부병은 약을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당뇨 있는 분이 스테로이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성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요 설명이 되게 길거든요. 달고나님 제가 다음 달쯤에서 우리 신 원장님 다시 모시고
코성형 한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오늘처럼 이렇게 코성형의 A부터 Z까지를 한번 쭉 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테니까요. 9월 중 하순경에 하순경쯤 해서 신원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때 코성형 한번 자세하게 해볼게요. 달고 나닌 가슴 수술은 전신 마취나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잠깐 좀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술을 수면 마취로 할 수 있으면 전신 마취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환자 회복이라든지 어떤 합병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하지 않아도 되면 저는 수면 마취로 하는 게 더 그렇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취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전신 마취보다는 부분 마취, 부분 안 되면 이제 수면 마취 이렇게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성형 상담을 할 때 여기에는 마취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신 마취가 필요하면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어텐딩으로 반드시 오나요? 이런 걸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할 때는 저는 마취과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고 에버림스 교수가 전 세계 성형외과 근위자 분이신가요? 물어보셨네. 제가 잘 아는 모르는 분인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해당 분야의 모든 교수를 다 알지는 않아요. 네, 코 부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제거는 크린징이 오일이 효과적인가요? 뭘 해도 잘 안 없어집니다. 네. 아주 심하면 제로키탄, 그러니까 아이소트레티논을 복용을 하고 크리오신 바르고요. 예, 심하지 않으면 크리오신 바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 크린징 갖고 그거 제거하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오일은 자주 하면 피부 장벽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예, 크린징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자극적인 거 아하나 바하나 뭐 그런 거 쓰지 않는 한 피부 장벽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벤조일 페옥사이드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만 쓰세요. 한국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자극이 있는 약입니다. 네. 점을 20분 뺐다고요? 빼지 마시고요. 저기 하세요. 성형외과에서 도려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끔 진피모방 깊은 거 수술하시나요? 예, 뭐 하려고 하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을 빼실 때 직경이 한 5mm 넘어가면 성형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잡아 보시면 깊이가 잡혀요. 뿌리가 깊은 점이 있어요. 그거는 레이저가 아니고 성형 수술하는 게 답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실원장님 모시고 1시간 정도 하고 30분 상담하고 제가 1시간 반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뭐 반응이 야, 나이 든 사람 늑수그레 옆에 앉아있지 말고 젊고 잘생긴 우리 실원장님이랑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예정된 이제 강의 스케줄 다 취소하고 3시간 내에 성형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실원장님이 저랑 방송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예. 왜 그러냐면, 실원장님 아버지가 신혜식 원장이라고, 저 학교 또 후배, 직속 후배예요. 저랑 같이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약간 큰아버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말조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라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둘이 얘기하면 훨씬 편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어려워하는데 아마 몇 번 더 방송하고 나면 뭐 나이 많은 사람 실속 없이 그냥 주저주저 하는구나라고 이제 더 재밌게 말을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질문도 재밌는 게 나왔고 그래서 다음 달에 신원장님 모시고 코 성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에 뭐 누구 성형외과 선생님 오셨다 그래갖고 뭐 다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이에 이때는 지금 이 세대랑 벌써 아랑드롱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랑드롱을 최고의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 차이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그 시대 간극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형에 대해서 드리는 이런 어쩌면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지는 이유가 그런 점이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뭐 성형이 무조건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시대의 변화도 있고 어떤 문화의 차이, 뭐 변화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신동 원장님 모시고
유방 성형에 대한 얘기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코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멋진 젊은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